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 뵙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한mik병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피부과에 대한 얘기, 그중에서 스테로이드 제제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를 보다가 보면 이제 약 처방을 하게 되죠. 그럼 환자분들이 꼭 물어요. 예. "이 약 스테로이드 아니에요?" 되게 불안한 마음으로 묻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인데요." 그러면 "이거 발라도 되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스테로이드에 대한 그 정보를 언론이나 뭐 어떤 잡지나 이런 의료 관련 기사에서 이제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여기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죠. 그러면 사물이 있는데 그 사물의 어떤 어두운 면을 먼저 듣는 거죠. 작용이 이렇게 있는데 밝은 면은 전혀 보지 않고 알고 있는 정보가 어두운 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편향성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이 있으면 작용이 있고 당연히 부작용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은 스테로이드에서 아주 안 좋은 면만 어 과장되게 알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약을 쓸 때 불안한 마음을 쓰게 되죠. 그러지 말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는 정보를 들으시고 스테로이드가 얼마나 좋은 약인지 라는 얘기도 좀 알고 주치의가 처방을 하면 음 편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스테로이드는 안전한 약인가요?" "네." "스테로이드는 위험한 약인가요?" "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얘기하겠지만,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스테로이드는 주방용 요리칼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칼이 만일에 없다면, 어떤 형태든지 칼이 없고 모든 요리를 내 손으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식사를 먹을 만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푹 삶아서 손으로 찢어 먹는 거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 고기나 야채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방에서 요리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식문화는 정말 익혀서 쪄 먹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반대로 그 주방용 칼을 어린아이한테 맡겨 놓으면 그건 뭐 흉기가 될 수밖에 없죠. 다치고 상처가 생기겠죠. 또 반대로 이 조리용 칼을 나쁜 사람이 흉악범이 쓰게 되면 정말 그거는 사람을 인명을 살상시키는 흉기가 될 수도 있죠. 결론을 얘기하면 칼은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칼은 안전한 건가요? 칼은 위험한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피부과 전문의가 스테로이드 제제를 처방하는 것은 주방용 칼을 쓰는 거고요. 여러분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약국 가서 아무 약이나 사서 바르는데 그게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주방용 예리한 칼을 갖고 노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을 때는 걱정하지 않고 의사가 지시한 대로 "이거 하루에 2번, 하루에 3번, 3개월은 바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르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루에 2번 혹은 하루에 3번 식후 30분에 일주일이나 보름을 먹으라고 처방을 하면 부작용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됩니다. 부작용이 생길 만한 정도의 양은 피부과 전문의가 여러분에게 절대로 처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위험한 걸 수도 있고 좋은 약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쓰면 제대로 쓰는지 오늘은 스테로이드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로이드는 글자 그대로 이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염증이 동반되는, 그러니까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든지 습진과 같은 이런 면역 반응으로 생기는 피부 질환에는 먹는 약이든 바르는 약이든 주사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주치의가 보고 판단된 범위 내에서 "고때까지는 쓰세요." 그러면 어 안심하고
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약이니 열심히 써야 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병원을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일주일 뒤에 봅시다 그러는데 만족스러운 결과가 없으면 다른 병원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는 여러분 또 초진 환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의료 기록이 전산화는 되어 있지만 그 기록을 본인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다른 병원으로 진료 기록을 넘길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 병원에서도 그 진료 기록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병원을 옮길 때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먼저 다니던 병원의 진료 기록을 여러분이 가져가야 됩니다. 출력해서 종이로 된 출력된 진료 기록부를 가져가셔도 좋고 USB에 담아달라면 담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귀찮죠. 그러니 그냥 갑니다. 그냥 가면 그분은 또 그 병원에서는 초진이에요. 그래서 또 필요해서 스테로이드를 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얼마의 약을 얼마나 썼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장기간 사용이라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 병원에서 한 명의 주치의한테 계속해서 진료를 받고 있으면 그 의사는 절대로 여기서 얘기하는 장기간에 해당되는 약을 절대로 처방하지 않습니다. 결론 스테로이드의 오남용은 여러분이 사전 진료 기록을 가져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병원을 여기저기 옮기고 다니게 되면 장기간 사용이라는 이 위험성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는 약을 장기간 쓰거나 먹는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게 되면 바르는 약으로 뭐 당뇨 생기거나 고혈압 생길 일은 없고요. 예. 주사제나 먹는 약일 때는 당뇨도 생길 수 있고 고혈압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대사질환이 생길 수가 있죠. 그다음에 뭐 관절에 작용하게 되면 고관절에서 이 엉치뼈 관절에서 무혈성 괴사가 생겨서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골다공증도 생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대개는 이런 경우는 또 이제 피부과보다는 자가 면역 질환을 앓는 류마티스 질환을 앓는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꼭 쓰거든요. 먹는 약을. 그럴 때 이런 당뇨, 고혈압, 뭐 얼굴이 문페이스, 보름달처럼 생기고 복부가 비만이 생기고 이런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다음에 당연히 이게 면역 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에 부정적 면역 반응을 억제할 목적으로 쓰지만 필요한 면역 반응도 억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곰팡이에 대한 감염의 위험도가 올라가죠. 그다음에 이제 뭐 바르는 약을 많이 쓰게 되면 바른 부위에서 또 여드름양 발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오래 약을 먹거나 바르게 되면 튼살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원인이 장기간 반복 사용해서 생기는 건데 이게 주치의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어떤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이거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뭐 의사가 마음에 안 들든 진료 결과가 마음에 안 들든 병원을 옮기겠다 그러면 반드시 USB나 출력된 자료를 가지고 그 다른 병원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지난 코로나 사태 때 중증 환자들을 살린 약이 스테로이드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질환은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바이러스 질환이 더 악화되는데 이 코로나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중증 질환 중에 하나 현상이 심한 폐렴이 생겼을 때 그게 면역 반응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중증 환자들에게는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강력한 스테로이드를 투여해서 많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게 치료 결과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었던 거죠. 그래서 코비드-19, 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뭐라고 불리든 그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람들 중에 중환자실에서 살아남은 많은 분들은 이 스테로이드가 표준 처방으로 이제 인정되면서 생명을 구한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나친 면역 반응 때문에 폐렴이 심했을 때 그 스테로이드를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로 목숨을 건진
코로나 감염 환자, 폐렴 환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도 보시면 얼마나 스테로이드가 좋은 약인지도 여러분들이 짐작이 가실 겁니다. 자, 인제 피부과에서 쓰는 스테로이드에 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아토피입니다. 아토피는 뭐 여러 번 뭐 얘기하지만 가족력에 있는 유전성 질환이고요. 이게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악화되고 물속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악화됩니다. 예, 그런 질환인데 제일 먼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르는 스테로이드예요. 지금은 이제 팔에 접히는 부위, 다리에 접히는 부위 이런 데 이제 아토피가 심하게 생겼을 때 인제 오른쪽 사례 이 정도 되면 인제 우리가 먹는 약을 쓰죠, 너무 심하니까. 근데 요 정도 되면 바르는 약 바르면 금방 좋아져요. 바르는 약을 바르라고 이렇게 면적도 넓고 이게 인제 전신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요 오른팔 사진만 있지만 왼팔 뭐 양쪽 다리, 목, 몸통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르는 약을 줄 때는 그 200cc 짜리를 줘요. 왜? 다 발라야 되니까. 근데 일 주일 뒤에 볼게요. 그러고 인제 약을 주면 환자들이 약을 이만큼 바르고 와요. 안 바른 거죠. "왜 약을 안 썼습니까?" 그랬더니 스테로이드 부작용 때문에 무서워서 안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이 임의로 사용을 하게 되면 약 효과도 없습니다. 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충분한 양을 쓰세요."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50cc를 주고 "일 주일 뒤에 봅시다." 그러면 일 주일 동안 50cc 다 바르라는 얘기예요. 10cc만 주고 "일 주일 뒤에 봅시다." 그러면 요만큼만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바르라는 그 의사의 지시에 맞게 충분한 양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200cc 정도에 되는 큰 약을 "온몸에 다 바르세요."라고 약을 줄 때는 온몸에 다 바르고 일 주일 안에 그걸 다 쓰고 나와 줘야 경과를 볼 수가 있고 이 약이 맞다 안 맞다를 의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는 약에 그 의사의 지시 사항에 맞게끔 바르게 되면 좋아집니다. 아토피가 인제 스테로이드 반응이 제일 좋은 병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접촉성 피부염, 여기 다리에 있는 건 이게 전부 다 신발 피부염이에요. 이분은 남자분인데 아마 맨발로 신발을 신는 분일 거예요. 그래서 맨발에 인제 가죽 같은 경우에 그 가죽에 있는 그 처리 과정 중에 여러 가지 화곡말 약품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생긴 신발 피부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뭐 스테로이드 바르면 잘 나아요. 그리고 반드시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어야 되겠죠. 이런 접촉성 피부염의 경우에도 약 바르면 요거는 인제 요 병변 같은 걸 보면 이제 벌레 물린 모양이죠. 예. 그래서 이런 피부염이 생겼을 때는 스테로이드 바르면 바르는 약으로 충분합니다. 국소적인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 바르면 금방금방 좋아져요. 충분한 양을 충분히 발라줘야 됩니다. 바를 때는 반드시 이렇게 약을 허옇게 발라 놓는 게 아니라 병변 부위에 충분히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서 스며들 때까지 문질러 줘야 돼요. 그래서 10번 내지 20번까지 문질러서 완전히 스며드는 걸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얼굴에 생기는 지루성 피부염,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면역이 떨어지면 생기는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여기도 뭐 약 바르면 금방 좋아지고요. 두피에도 이런 지루성 피부염 잘 생기죠. 바르는 스테로이드가 다 있습니다. 얼굴같이 피부가 얇은 데는 스테로이드 단계 중에서 가장 아랫 단계. 그러니까 약효가 제일 약하고 부드러운 거. 두피같이 털이 많고 두피가 두껍거든요. 이런 데는 좀 강한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는 1, 2, 3 단계 어 강, 중간, 약 이렇게 분류도 하기도 하고요. 1, 2, 3, 4, 5에서 5 단계로 분류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개 1 단계, 2 단계는 얼굴, 목, 그다음에 3, 4 단계에는 인제 이런 그 팔다리 접히는 데, 5 단계는 두피 이렇게 이제 피부 두께에 따라서 약의 포텐시라고 그러죠. 세기를 정해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건선 같은 경우에도 스테로이드를 처음 단계에서는 제일 먼저 쓰죠. 건선의 특징은 가렵지가 않아요. 가렵지는 않은데 보기는 되게 인제 안 좋죠. 그래서 이런 건선이 온몸에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마 먹는 스테로이드보다는 먹는 티가손이나 네오티가손 같은 합성 비타민 A 제제 같은 거를 먹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이 정도면 뭐 푸바 같은 광선 치료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게 건선 나온 게 그 스테로이드 성분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없는 이뮤노모듈레이터 제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트램피어 같은 약들을 쓰게 될 겁니다. 예.
아토피 같은 경우에도 올루미언트라든지 듀피젠트 같은 그런 그 주사제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스테로이드가 광범위한 면역 억제제인데 이런 이뮤노모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스페시픽하게 특이적으로 딱 그 병에만 듣고 부작용이 최소화된 그런 제제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약들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아마 대학병원을 이제 우리가 보통 전원을 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 그런 약들을 쓰게 되죠. 인제 심한 두드레기입니다. 두드레기나 저기 다형 홍반이라고 인제 되게 인제 두드레기는 심하지 않은 어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그래서 대개는 뭐 한 2 시간 안에 저절로 없어지죠. 근데 이런 그 단계가 넘어가는 다형 홍반이라고 하는 에리스람 몰티폼이라고 하는 건 이 병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먹는 스테로이드나 주사제까지 쓰게 되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때 쓰는 제1번 약물이 스테로이드예요. 그다음에 인제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거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가 항체가 생기게 되면 모근을 스스로 내 면역이 판단을 똑바로 해서 이제 외부의 유해 물질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모근을 내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이뮤니티 자가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자가 면역이 생기면 그 면역이 작용한 부위에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털이 빠지고요. 점점점 넓어지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멀티플하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면역 질환에는 스테로이드가 직방이에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병변 내 아주 스테로이드를 요 병변에다가 주사를 주기도 하지만 이 정도면 한계 있는 단발성 병변이면 좀 센 스테로이드를 하루에 한 서너 번씩 바르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머리가 다 납니다. 면역이 억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스테로이드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약이 아니고요. 이런 스테로이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한테 처방을 받으면 문제가 되지만 피부병에 관한 한 피부과 전문의 그다음에 류마티스 질환 같은 경우에는 내과의 류마티스 내과의 전문의 선생님이 처방하는 약이라면 걱정하지 말고 그분에게 처방에 따라서 충분한 기간 동안 충분한 양을 바르면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한 주치의가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눈앞에서 부작용이 생길 만한 양은 절대로 처방하지 않는다. 안심해도 된다. 그런 거 꼭 명심하시고 다만 병원을 옮길 때는 내가 받았던 치료의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고 가져가시는 게 다음 보시는 분이 처방할 때 지금 어느 정도의 양을 스테로이드를 먹었고 어느 정도의 세기의 스테로이드를 어느 기간 동안 발랐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제 약의 세기나 용량을 조절해서 여러분들에게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꼭 명심하시고 스테로이드라고 질색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그 가장 바보 같은 선택을 해서 문제가 됐던 게 아나키라고 하는 그 이상한 단체가 있었죠. 아이가 아토피가 있는데 소금물에 뻑뻑 씻기고 하는 이상한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이게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그런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아토피는 어린아이들이 생기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아이는 치료받을 기회가 없이 그냥 피부가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스테로이드라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약이 정말 주방의 칼처럼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약이 환자한테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거다. 한쪽 사실만 편향되게 알려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피부과 질문, 다른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디페리는 국소부에 바르는 건가요? 전체에 펴서 바르는가요? 병변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여드름 한 개가 여기 났다. 그럼 여기 국소적으로 바르면 되죠. 근데 얼굴 전체에 개기름이 되게 많이 끼고 모공이 넓다. 그러면 그 모공이 넓은 부위에 전체적으로 펴서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치의가 약 바를 때 분명히 어떻게 발라라, 어느 정도의 양을 발라라라고 이제 지시를 하죠. 거기에 맞춰 쓰시면 됩니다. 얼굴 아토피가 심해질 때만 약을 바르는데요. 증상에 가라앉을 약 그대로 계속 사용하는 게 재발을 줄여주나요? 이게 이제 제일 나쁜 선택이죠. 약은 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병을 예방해 주는 약은 없습니다. 어떤 약도요. 자, 그냥 뭐 여러분들이 훨씬 더 피부병보다 가까운 감기를 예를 들게요. 감기에 걸리면 대개는 해열 진통제를 쓰죠. 자, 그럼 해열 진통제를 먹고 일주일 정도 이제 내 몸 관리를 하면 감기는 다 낫죠. 그러면 다음 감기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아스피린을 먹고 살 겁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질병은 질병이 있을 때 약을 쓰고 그다음에 그 질병이 사라지면 그냥 바로 끊어도 되는 약이 있고 테이퍼링을 해서 서서히 줄여서 끊어야 되는 약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병의 성격마다 다른데 아토피가 있어서 약을 썼다. 그러면 대개 쓰는 약의 대표적인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약이 면역 억제제로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바르는 약도 스테로이드를 쓰고요. 가려움증은 항히스타민제를 써요. 그러면 대개 먹는 약을 일주일 정도 먹고 발라서 좋아지면 먹는 약은 뭐 바로 끊든지 한 2-3 일에 걸쳐서 테이퍼링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르는 약은 조금 더 2-3일 더 바르고 약을 끊으면 됩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 약을 계속 쓴다? 그거는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손 습진이 자주 찢어져서 밴드를 붙이고 약을 바른다. 밴드를 바르니까 상처가 마르는 거. 밴드 발라서 상처 마르는 건 아니고요. 손 습진이 생겨서 갈라져서 터지는 거는 습진보다는 저기죠. 피부가 건조해서 그러죠. 이제 슬슬 이런 환자들이 늘어날 때가 됐습니다. 갑자기 추워졌는데 10월, 11월, 12월 이듬해 봄까지는 이런 환자들이 늘죠. 밴드 붙이지 말고 핸드크림 바르세요. 그리고 여기 갈라진 데는 반드시 항생제 연고를 써야 돼요. 선행 이유가 뭐가 있든 선행 질환이 건성 피부염이든 자극성 피부염이든 주부 습진이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갈라진 자리는 반드시 항생제를 발라줘야 됩니다. 그 틈에는. 그다음에 나머지 뭐 손이 건조하다 보습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약보다. 네. 주사 계속 맞아야 됩니다. 켈로이드는 체질적으로 유전적으로 생기는 병입니다. 보통 켈로이드 체질이라 그러죠. 켈로이드 체질은 어떤 체질을 얘기하냐 그러면 염증이나 상처가 생기면 그 부위에 원래 염증 사이즈나 상처 사이즈보다 커지고 올라와요. 그게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병은 유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는 평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켈로이드가 개수가 많지 않고 사이즈가 크지 않으면 그 자리에 트리암신을 놓은 주사를 처음에는 뭐 2-3주 간격으로 한두 달 간격으로 이렇게 맞다가 좋아지면 간격을 늘려서 계속 맞아야 돼요. 되게 서너 달에 한 번은 맞아야 다시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더 맞아야죠. 그러니까. 예. 눈꺼풀에 습진 생겼다. 스테로이드 처방이 나왔으면 발라야 됩니다. 눈에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눈 화장하면 눈에 화장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눈 감고 바르시면 됩니다. 예. 아이소트레티노인을 먹는 중인데 볼이 예민해졌다. 아이소트레티노인을 먹어서 볼이 예민해진 게 아니고요. 대개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얼굴이 이제 가렵고 빨개지죠. 약의 부작용이 아니라 지루성 피부염이 생긴 겁니다. 네, 그러면 뭐 국소스테로이드 제제를 일주일 정도 발라야 되겠죠. 네. 먹는 약은 뭐 그대로 드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장미색 여드름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장미색이 아니라 아크네 로자세아. 그러니까 아크네 로자세아라는 게 이제 영어로 로즈죠. 그러니까 장미색 여드름 이렇게 우리말로는 그냥 딸기코라는 게 더 맞는 일반적인 얘기고요. 주사성 여드름 이렇게 얘기하죠. 뭐 장미색 여드름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홍조랑은 다른 병입니다. 레이저가 나은지 먹는 약, 바르는 약이 나은지 고민되네요. 뭐 당연히 약 먹고 약 바르는 게 100배 효과적이고 돈도 훨씬 적게 듭니다. 레이저는 별 효과가 없어요. 레이저는 언제 쓰느냐? 약을 먹고 발라서 충분한 기간 사용을 하면 이 주사성 여드름, 아크네 로자세아가 상당히 컴다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보이는 실핏줄이 있어요. 그때 레이저 하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뻘건 거에는 레이저 별 도움 되지 않습니다. 그거 치료하는 데는 약 먹고 약 바르는 것이 100배 낫고요. 비용은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는 얘기입니다.
스테로이드를 쓰다가 여드름 뾰루지가 올라온 것 같아요. 이럴 때 중단해야죠, 당연히. 스테로이드 때문에 여드름 뾰루지가 날 만큼 의사가 처방을 안 했을 텐데요.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쓰다가 생겼다.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여드름은 크레오신 바르면 금방 들어가죠. 예. 스테로이드와 코로나 백신과 연관성은 전혀 없죠.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으로 공식적으로 뭐 인정된 게 이제 마요카다이티스, 심낭염 카다이티스라 그러죠. 예, 그 심장에 염증이 생기는 심막염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예,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신경계통으로 생겼던 게 길리앙바레 증후군이라고요. 이 하지부터 위로 쭉 올라가면서 그 운동신경이 마비가 되는 좌우대칭으로 마비가 되는 그런 길리앙바레 증후군 같은 경우가 백신의 부작용으로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한 두 가지 병인데 그럴 때 치료하는 약이 스테로이드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치료를 했죠. 네. 피멍이 들었다고요? 빨리 없애는 방법 없습니다. 그냥 가만두는 겁니다. 멍 들었을 땐 가만두면 색깔이 처음에는 이제 시퍼렇게 들었다가요. 그게 전부 다 이제 혈색 그 헤모글로빈이 밖으로 노출된 거기 때문에 약간 누리끼리해지면서 없어져요. 그냥 가만두시면 됩니다. 자극을 주면 더 심해집니다. 밤에만 소양증이 심해집니다. 이거요 이제 여러 가지 감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가려움증은 밤 되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누워 있을 때 심해지죠. 소양증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가려움증이라는 게 바쁘게 일할 때는 모르죠. 그러다가 이제 샤워하고 집에서 넉넉하게 이제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있으면 여기저기 가렵게 되는데 감별해야 될 질환이 100가지는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챕터를 한 챕터를 다 여러분들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여기서는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가려울 때 가렵다고 내가 예를 들면 팔이 가렵다고 쳐요. 그러면 긁지 말고 손으로 봤을 때 피부에 발진이 있나 없나 그거부터 보셔야 돼요. 팔이 가려워요. 그러면 긁지 말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라도 딱 보면 이상한 게 있다 없다는 알잖아요. 그냥 멀쩡한데 가렵다. 그러면 일단 그거는 심각한 병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계속 가려워요. 이건 내과 질환이에요. 내과적인 문제예요. 근데 봤는데 뭐가 있어요. 뭐가 있든 그러면 긁기 전에 사진 한 장은 찍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긁어버리면 의사가 진단 못 해요. 뭐 이제 밤에 응급실에 뭐 요거 가렵다고 가면 접수도 안 해주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가려우니까 긁어야 되는데 긁기 전에 사진 한 장 찍어 놓고 긁으시고요. 그다음에 뭐 찬 얼음 찜질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조금 가려움증을 넘기고요. 집에 또 항히스타민 이제 감기약에 항히스타민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그런 거 하나를 드시고 버틴 다음에 그다음에 피부과 전문의를 만나면 그건 피부병이에요. 눈에 보이면. 이거는 간단해요. 피부에 병이 있어 피부가 가려우면 피부과에서 볼 때 별거 아니죠. 근데 왔는데 긁은 흔적만 있고 피부는 말짱해요. 그러면 이거는 속병이에요.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피부에 멀쩡하게 아무런 병변이 없는데 가렵다. 대학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가서 일반적으로 피부에 아무런 증상이 없는 가려움증에 대한 루틴 스크리닝 체크업하는 검사들이 쫙 있어요. 싹 다 하셔야 됩니다. 해보고 거기에도 다 이상이 없어요.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멘탈, 사이콜로직하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생기는 거다. 그리고 정신과 컨설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피부에 발진이 있으면 다음날 병원 가면 바로 고칠 수 있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컨설팅 해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면 금방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생겼다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과적인 문제가 있다 내과 치료하셔야 됩니다. 피부병이 아닐 가능성이 3분의 2는 있다는 거죠. 땀 많은 직업이라 도포에 흘러내려 짧게도 아니요. 그냥 충분히 문질러서 바르시면 땀 흘려도 이미 다 안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에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약을 이렇게 허옇게 바르는 게 아니고요. 스며들 때까지 10번이든 20번이든 부드럽게 마사지해서 발라야 제대로 바른 겁니다. 그냥 발라놓으면 안 바른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라인 그었는데 눈에 안 들어가잖아요. 바르시라고요. 그리고 안연고보다 피부 연고가 훨씬 더 포텐시가 낮아요. 안연고는 의외로 그 세기가 되게 아까 얘기했던 1, 2, 3, 4, 5단계면 3, 4단계의 약이 많아요. 눈에는 좀 보면 약 성분이 좀 세요. 그래서 눈꺼풀에 병이 생겼다 그러면 얼굴에 바르는 피부 연고 주면 그걸 바르세요. 눈에 안 들어갑니다. 감고 바를 거기 때문에. 네. 달리기 후에 사타리의 군이가 쉽게 짓무른다. 물론 살찌면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그게 단순하게 짓무른 건지 아니면 곰팡이가 피어서 생기는 티니아 크루리스 뭐라 그래야 되나 회음부 무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런 건지 그거는 비교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요 글만 갖고는 둘 중에 어느 건지 알 수가 없고요. 네. 어지간히 비만 하는데 달리기 한다고 짓무르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감별 진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 약 바르고 메이크업 해도 되냐고요? 하셔도 됩니다. 네. 다한증은 그 치료하는 방법이 크게 요즘에는 손바닥에 보톡스 맞는 경우도 꽤 효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시술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예 그 보톡스 많이 희석해서 손바닥에 주사를 놔 주면 그것도 효과가 있대요. 근데 뭐 그것도 인제 굉장히 고통스럽죠. 수술 그 제대로 이 보톡스 손바닥이 다 놓으려면 여기 이제 너브 브록이라서 양쪽에 두 가지 신경이 있거든요. 신경을 블락킹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사를 놔야 돼요. 그게 또 몇 달마다 또 계속 맞아야 되니까 번거롭죠. 정말 수술을 고민할 정도면 교감신경 절제술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네. 발 뒤꿈치가 갈라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거는 성인 아토피가 인제 그럴 수 있고요. 40대 이후의 여성이라면 노화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좀 때문에 저럴 수도 있어요. 이제 약은 그 상황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을 먼저 해야 되죠. 나이 30에 흑자 생기는 거 왜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노화 10년이니까요. 대개 20살부터 노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30대면 햇볕에 많이 노출되거나 얼굴이 흰 사람이면 검버섯 초기 단계에 흑자가 생길 수 있어요. 바르는 약 쓰면 됩니다. 멜라논 크림 처방받아서 쓰시면 되거든요. 다만 그게 흑자인지 뭐 김인지 죽은 깬지는 확인은 전문의쌤의 그걸 받아야 될 겁니다. 병원이 정상화됐냐고요? 아니요. 정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의료 시스템은 무너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특히 이제 뭐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뭐 재활학과 이런 흔히 말하는 예전에 그 공부 성적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던 사람들이 했던 과, 뭐 저도 피부과 했지만 그렇게 공부를 엑셀런트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때는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내과 하고요. 그다음에 신경외과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과가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는 일부 그래도 개업이 가능하니까 이제 전공의 선생님 들어왔는데 흉부외과 옛날에 다들 정말 엑셀런트하고 액티브한 친구들이 했던 그런 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교수님도 당연히 이탈하죠. 힘들어서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상화 안 됩니다. 이제 한국은 뭐 어떤 의료 시스템이 다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의과대학 들어온 학생이 그 과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응급의학과라든지 흔히 말하는 바이탈과죠. 생명을 다루는 과는 지금 현재 그 전문의 쌤들이 선에서 아마 대가 끊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학교에 남아있는 쌤들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뭐 여러 번 저기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그런 정신 나간 의료 정책 을 반대를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하는 짓 보면 비슷비슷해요. 뭐 또 뭐 지방의 의사들을 배치하는 의료 사관학교를 짓겠다 이런 정말 뭐 도찐개찐이에요. 예, 그런 정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제가 예언한 그대로 될 겁니다. 바이탈과는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이제 남아 있는 쌤들은 학교를 지키고 병원을 지키긴 하겠지만 대가 끊기는 거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레지던트가 승계되지 않을 거고요. 레지던트가 하게 된다 하더라도 레지던트를 극과를 하게 한다 하더라도 예전같이 풍부한 그 인력을 확보는 못 하고요. 그 병원에서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의과대학교 내과 교수예요. 이제 카디올로지 심장을 하고 있는데 심장내과를 하고 있는데 저 친구가 했으면 딱 좋겠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해라. 네가 열심히 하면 뭐 열심히 하지 않아도 전문 일을 하면 내 자리 넣어줄게. 대학 교수로 이 학교에 남을 수 있도록 해줄게. 이런 정도의 제안을 받는 사람만 레지던트를 할 거예요. 그러면 뭐 한 해 한 명 뽑겠죠. 그러면 그게 그 학교의 심장 파트가 심장 카디올로지 파트가 원활하게 돌아갈까요? 지금처럼 안 돌아가겠죠. 뭐 무한정 기다릴 겁니다. 기다리다가 이제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시기가 벌어지겠죠. 원래대로 되돌아갈 수 있을 거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피부과 차고 넘칠 겁니다. 뭐 피부과 하지 않고도 개업한 피부 미용을 하는 의사는 길바닥에 아마 줄을 서서 널려 있을 거고요. 보톡스 싸게 맞을 수 있을 거고요. 레이저 싸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정도 예상하시면 맞을 겁니다. 브리치가만 해도 멍이 든다. 어느 정도인지 이제 그게 중요하죠. 예. 이게 심각한 병이에요.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될 게 혈우병. 가볍게 부딪혀도 멍이 듭니다. 뭐 관절까지도 멍이 들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겠죠. 이게 이제 여기 글 올리고 있을 정도의 여유라면. 그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혈소판 감소증. 다 심각한 병들이에요. 이도저도 아니고 쭉 넘어오면 피부에서 콜라겐이 약해지는 노화 증상이 생겼을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초록초록님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60이 넘었다 그러면 노화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혈관이나 뭐 콜라겐이 약해지면 멍 잘 들죠. 여자들이 남자보다 콜라겐이 적으니까 잘 멍들고 하는 게 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내과 검사부터 해야죠. 혈소판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레이트릿 그다음에 혈액 응고 과정에 문제가 있나 없나 그런 것도 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일단 내과 문제 확인해 보고 문제 없으면 뭐 피부가 약해서 콜라겐이 약해서 그러니까 단백질 많이 드시고 운동하시고 그러면 좀 나아지죠. 뺨에 갈색 반지 물고 색이 제각각이라 스트레스 느낍니다. 네, 저건 뭐 다 검버섯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멜라논 크림 처방받아 쓰세요. 두피 비듬 다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샴푸하고 상관없습니다. 10시에 주무시고 8시간 푹 자야 됩니다. 치료는 스테로이드 바르면 금방 좋아져요. 하얀 반점이 커진다고 1번 백반증 의심해 보셔야 돼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루틴이 아니에요. 흰점이 생겼다? 뭐 동양인에게 흰점이면 1번 의심해야 될 게 백반증입니다. 피부과 전문의사 꼭 찾아가셔야 됩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스테로이드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잠 잘 자고 몸을 건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재발한다는 얘기는 프리님의 그 이뮤니티가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루성 피부염이 생긴다는 얘기는 비유를 하면 이렇게 비유를 드릴게요. 뭐 지루성 피부염이 자꾸 나오니까 내가 설명드릴게요. 머리에 비듬 많은 거 지루성 피부염이고요. 눈썹에 비듬 많은 거 지루성 피부염이고 지금 여기 말한 것도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는 원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쇼킹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도 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요. 고등어 2마리를 내가 집에 사서 갖고 올 거예요. 시장에 가서 고등어 2마리를 샀는데 한 마리는 물에서 각 건진 퍼더덕거리는 싱싱한 고등어고요. 한 마리는 그냥 이거 한 마리 샀으니까 한 마리 끼워 주는데 일주일쯤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반쯤 냄새 조금 나는 그런 썩은 고등어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고등어 2마리를 한 마리는 그래도 씻어 먹을 수 있는 거고 집에 있으면 뭐 강아지 끓여줘도 된다 그래서 2마리를 한 마리는 공짜로 줬어요. 이 고등어의 신선도가 여러분의 내과적 건강 상태를 반영한다라고 생각하고 하얀 천 2장을 가지고 요 보자기에는 싱싱한 고등어, 요 보자기에는 맛이 가는 고등어를 2마리를 싸고 집에 갖고 왔어요. 자, 어느 천이 더러워졌을까요? 어느 천이 얼룩지고 지저분해졌을까요? 썩은 고등어 들고 온 보자기는 핏물이 떨어지고 지저분해졌겠죠. 여기 있는 보자기는 뭐 싱싱하니까 물만 말리면 되는 깨끗한 상태로 가져왔을 거예요. 여러분 내부의 신체 상태가 썩은 고등어냐 싱싱한 고등어냐가 이제 여러분의 내부 상태고요. 요 싸고 있는 보자기가 피부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 옆에 지루성 피부염이 자주 생긴다. 내 몸의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생선은 이제 여러분 비유했으니까 좀 듣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새겨 들으시면 돼요. 생선은 죽었으니까 끝났지만 사람은 살아있으니까 이 썩은 상태의 고등어 상태가 살아있는 고등어 상태로 올 수도 있고
살아있는 고등어 상태가 썩은 고등어 상태로 변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가역적인 거죠.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몸의 면역 상태가 상한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바뀔 수 있느냐. 10시에 주무시고요. 8시간 자고요. 하루 3끼 식사 제때 하시고요. 하루에 1시간 운동하시고요. 네. 힘든 일은 너무 욕심부려서 하지 말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십시오. 이게 이 그 썩은 상한 생선이 건강한 살아있는 생선처럼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피부에 보자기가 더러워져 있는 거는 그거는 생선이 안에서 썩어서 더러워진 거지 보자기가 더러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주는 약이 스테로이드예요. 리도맥스, 엘리델 다 엘리델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작용 기전은 똑같아요. 바르면 낫죠. 무슨 얘기냐? 더러운 보자기 피누칠해서 빨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나 엘리델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냥 빨아주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또 보자기하고 생선을 쌀 거야. 근데 이 상한 생선을 또 싸요. 그러면 그 천은 늘 지저분해질 겁니다. 그다음에 그 천을 너무 자주 빨면 천이 어떻게 될까요? 해지죠.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그 천이 해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0시에 주무세요. 8시간 자세요. 하루에 3시간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그다음에 하루에 1시간 운동하세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일회량을 줄이거나 목표량을 낮추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빨래하는 건 쉽잖아요. 약 바르면 낫는다니까요. 그거는 천을 빨았지 생선을 신선하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약 발라야 됩니다. 계속 약을 바르면 천을 계속 빠는 거예요. 그러면 천이 해집니다. 그게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야채 주스 드셔도 됩니다. 먹지 못하면 내가 일부러 음식에 넣어서 먹는 게 너무 싫다. 내 친구처럼 이렇게 고기에다가 상치를 싸 먹으면 꼭 비닐 조각 씹는 느낌이 든다. 어쩔 수 없죠. 못 먹는 거지. 어떻게 먹으면 돼요? 갈아 드셔도 되고 갈아 놓은 거 드셔도 되고 집에서 갖고 와서 내가 홀푸드로 다 씻어서 갈아 먹어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 취향대로 하면 되죠. 그러나 필요한 야채량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왜 야채를 꼭 먹어야 되느냐? 이제 그러면 그 섬유소 때문에 대변을 만들어서 장 건강에도 물론 좋고요. 여러분이 유산균을 많이 먹는데 유산균이 사는 데가 그 섬유소에 살아요. 유산균은 시간 지나면 다 빠져나가거든요, 변으로. 그래서 그 유산균을 먹어서 좋은 것보다 야채를 먹고 유산균을 먹으면 그 야채 섬유소에 유산균이 붙어서 서식게 집이 돼요. 오래 머물겠죠? 장에서. 네. 그다음에 야채 속에는 우리가 필요로 한 여러 가지 비타민도 들어있지만 우리 세포가 재생되는데 꼭 필요한 무기염료들. 예를 들면 철분, 구리, 마그네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징크, 아연 이런 성분들이 다 야채에 많이 들어있어요. 드시면 좋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드시는데 못 먹으면 저렇게라도 드시는 건 좋습니다. 모세혈관 확장증입니다. 피부가 얇은 게 아니고요. 모세혈관이 확장되는 원인은 또 수십 가지가 있죠. 피부가 얇아서 피부가 얇은 것도 한 요인이 되긴 하겠지만 선행되는 질환들이 되게 많아요. 선행되는 질환은 약 먹고 약 바르고요. 이미 넓어진 모세혈관은 레이저 치료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선행되는 질환을 치료해야지 결과로 생긴 모세혈관만 막는 거는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대출을 막아서 부동산 값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말초적인 치료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딴 데 있죠. 부동산 값이 오르는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을 손을 보지 않고 대출만 규제한다. 지금 모세혈관 치료를 레이저만 한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행되는 질환을 반드시 치료해야 됩니다.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성 피부염은 전혀 별개의 병입니다. 주사성 피부염이 생기는 원인은 대개는 아이소트레티닌을 먹어야 되는 피지 과다가 한 원인이 되고요. 지루성 피부염은 아까 얘기했죠. 면역이 떨어지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치료약도 다르고요. 원인도 별개예요. 대개는 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저는 환자분들한테 딱 얘기합니다. 지루성 피부염을 선행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주사성 피부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 반드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스테로이드를 써서 지루성 피부염을 1, 2주 안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주사성 여드름, 주사성 피부염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걸 먼저 강조를 하죠.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 의사가 다 못 고쳐줍니다. 크리오신은 주사성 피부염에는 써야 되는 좋은 약인데 사이사이에 지루성 피부염 생기면 지루성 피부염 있을 때 크리오신 바르면 얼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루성 피부염이 있을 때는 그 다음 단계인 주사성 피부염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제 방송을 한 번이라도 보시면 이런 질문 안 하실 텐데 얼굴이 번들거리는 것은 유전적으로 피부가 지성이어서 그래요. 지성이면 당기고 각질이 생깁니다. 추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유전적으로 피부가 지성인 사람은 1번 피지가 많아서 모공이 넓어요. 2번 여드름이 잘 생겨요. 3번 당겨요. 4번 각질이 잘 생겨요. 그러니까 건강 긍정 상쾌님은 전형적으로 유전적으로 지성 피부라서 생긴 거예요. 크림 바르는 거하고 아무 영향 없습니다. 약 먹고 약 바르서 피지 컨트롤 해주셔야 됩니다. 당기면 지성이고요. 각질이 많으면 지성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네. 비누나 세제가 닿은 뒤 손이 따갑고 빨개져서 천연 비누. 비누가 천연이에요. 비누는 원래 오일 성분과 양잿물을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계면활성제예요. 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계면활성제죠. 그래서 모든 비누는 천연 비누입니다. 그 이제 유지 성분을 소의 우지 성분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야자유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기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름 다 천연 물질입니다. 비누나 세제에 닿은 뒤 손이 따갑다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환자분은 손에 다른 병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누 갖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피부과 전문의를 만나서 손에 어떤 병이 있는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크림을 눈가에 발라서 안 따가운 건 없습니다. 원래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들어가는 그런 파바나 파바이스 같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케미컬 업소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자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외선 차단제는 여기 광대뼈 아래쪽으로만 바르고 요 위는 선글라스와 모자로 해결하는 겁니다. 눈가에 바르시면 누구나 따갑습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심하게 따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내기 골프 하고 갈 때 친구들하고 이제 골프할 때 여름에 특히 자외선 차단제는 항상 제가 새 거를 가져가요. 지수 높은 걸로.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제일 잘 치는 친구한테 하는 이제 꼼수죠. 이마까지 다 발라줍니다. 내가 손수 발라줘. 이게 되게 좋은 거야. 비싼 거 자외선 차단 효과가 좋다고 이마까지 다 발라줘요. 그러면 한 서너 홀 돌고 나면 이제 녹아서 이제 땀이 흘러서 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8을 도는 내 눈 비비고 있느라고 공 잘 못 쳐요. 맨날 돈 따는 친구들은 이제 한번 이렇게 골탕 먹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눈 주위에는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는 게 답이고요. 선글라스 쓰세요. 선글라스. 여기. 멋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선글라스를 쓰면 백내장을 예방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눈에 백내장 생기는 이유는 자외선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대신에 선글라스 쓰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저같이 안경 쓰는 사람은 2만 원인가 3만 원 더 주면 UV 코팅 해줘요. 선글라스 아니라도. 그렇게 해서 가리는 게 좋습니다. 제 얼굴 보시면 눈 주위가 제일 희잖아요. 여기 자외선 차단제가 이제 렌즈에 항상 차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차단제 바른다 그러지만 또 안 바르고 나가면 또 금방 타죠. 그렇기 때문에 눈 주변에는 절대로 자외선 차단제는 안 쓰는 게 좋다. 눈에 들어가면 되게 따갑다.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탈모약, 먹는 탈모약 남자들이 먹었을 때 가슴이 이렇게 여자 유방처럼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그게 별 문제 없다 그러면 그냥 드셔도 되고요. 그게 난 싫다. 그러고 너무 막 여성 유방으로 크게 비난다. 되게 이제 비만 있는 경우에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살 빼면 도움이 되죠. 네. 악성 종양이나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주 마음에 안 들면 끊고 로게인이나 미녹시딜 같은 바르는 약 쓰시면 됩니다. 원격으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의사들한테 얻어먹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기존 우리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의 입장과 제가 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얘기하면 또 젊은 의사들이 그런 얘기해요. 지는 뭐 일찍 그 개업해서 돈 다 벌어놓고 우리가 먹고 살만 하는데 사다리 그듯 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의사들이 쓸데없는 기득권에 연연하게 되면 어 일반 시민과의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 택시나 뭐 버스 이제 버스는 이제 준공영화 됐으니까 그런 게 좀 덜한데 택시 하시는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같이 어려운 서민들한테 이렇게 밥벌이를 하고 있는데 우버 택시를 허용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제 그 단체 행동을 하죠. 근데 택시 기사분들은 표 행사하는 데 있어 갖고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 우리나라의 천박한 정치인들은 표만 있으면 국민들의 눈높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요구에 맞게 이제 택시 하시는 분이 서민이라는 논리로 보호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아니다. 쿠바에도 없고 북한도 없고 한국에 없는 게 우버 택시입니다. 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택시 운송업자들은 인제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그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럼 우리 삶이 좋아졌냐? 안 좋아지죠. 우버가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저도 뭐 외국은 잘 안 나가지만 나가 보니까 우버가 편하고 좋더라고요. 전화하면 바로 오고. 결론이 뭐냐면 이 얘기는 굉장히 냉정한 얘기인데요. 냉정하게 들으셔야 돼요. 택시 사업자나 택시 기사분을 위해서 시민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의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서 택시 기사나 택시 회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제 말이 맞죠? 그러면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비록 서민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해 주는 것이 정책 당국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네들은 비겁합니다. 표 앞에 비겁합니다. 단체 행동을 하는 그 업자들의 로비에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버가 없습니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논리로 원격 의료에서 똑같은 겁니다. 원격 의료 진료를 받기를 원하는 시민이 있다면 그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면 받아들이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원격 의료에 따라서 잘못된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당연히 있죠. 그러면 시장에서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환자가. 나는 대면 진료 아닌 그런 전화매 통화로 뭐 내 병을 진단받고 약을 받겠다. 용감한 사람이죠. 저 같은 경우에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의사가 아니고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나보고 원격 진료를 받으라 그러면 저 안 받아요. 제정신 가진 제가 왜 전화매 통화로 내 진단을 해서 그 약을 받아 먹겠냐고요. 저는 반드시 의사를 만날 거예요. 그건 누가 결정하느냐? 소비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원격 의료를 통해 가지고 어떤 부작용이 생겼다. 그거는 그런 정책을 결정한 정부와 그런 의료 시스템을 활용한 환자의 잘못이죠. 그네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건강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거를 의료단체에서 반대한다? 저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시장의 논리에 맡기고 하고 싶은 분들 하시라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대면 진료를 선택할 것 같아요. 원격 진료는 어디에 사용될까요?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자, 내가 A라는 병원에서 뭐 지금 고혈압약을 받아 먹고 있어요. 그리고 혈압 체크를 늘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핸드폰에도 다 뭐 혈압 체크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게 패치 붙이니까 혈압이 늘 체크도 되고 당뇨도 늘 체크가 돼. 근데 지금 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주치의를 만나가지는 못하고 시간을 놓쳤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원격 진료 창을 열어놓고 그런 환자들하고 대면 원격 진료하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뭐 핸드폰 체크한 거 아니 붙여놓은 패치에서 체크한 혈압이나 이런 거는 어떠냐고 물어보고 그러고 나면 약을 뭐 보내줄 수도 있죠. 처방전. 돈 받고 하는 일이잖아요. 원격 진료로 공짜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만일에 고혈압 환자라면 그 정도 원격 진료는 받을 것 같아요. 생으로 그냥 초진인데 원장님 얼굴도 안 보고 뭐 제가 지금 혈압이 얼마인데 약 주세요. 이런 저는 그런 무지한 짓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격 진료는 원래 진료와 보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라면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죠. 의사도 도움이 되고 환자도 편리성을 누릴 수 있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뭐 의사들은 다 반대한다. 저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시민들도 알겠죠. 자기 건강만큼 자기 목숨만큼
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그거를 생면부지 전화해서 약을 받는다? 그런 용감한 사람도 있겠죠. 뭐 부작용 본인 책임이죠. 네. 풋살 일진님 햇볕을 많이 받으니 얼굴에 점이 자주 생긴데 예, 유전입니다. 흰 사람은 더 잘생겨요. 백인들이 점이 많죠. 예. 피부가 흰 건 유전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 이제 그런 요인이 되죠. 예. 햇볕을 보면 더 많이 생깁니다. 저는 뭐 미용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피부암으로 변할 수 있는 흑색종이 초기 단계다. 그렇지 않다면 뭐 갖고 사는 것도 상관없고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미용적인 겁니다. 사마귀가 생겼다는 얘기는 사마귀는 뭐 여기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거예요. 저게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사마귀 바이러스가 피부에 감염된 겁니다. 이 바이러스는 슬로우 바이러스라 그래서 아주 천천히 자라는 바이러스인데 새끼 쳐요. 면역이 없으면. 누가 걸리느냐? HPV에 면역이 없는 사람한테만 걸리는 겁니다. 그 HPV의 서브 타입 중에 하나가 자궁경부에 들어가면 자궁경부암을 유발하죠. 서브 타입 중에 또 여러 가지 서브 타입이 20몇 가지가 있는데 그 서브 타입 중 한 가지는 또 편편 사마귀도 일으키고요. 손가락 사마귀도 일으킵니다. 이거는 냉동 치료가 됐든 레이저 치료가 됐든 브리오마이신 치료가 됐든 없어질 때까지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아픕니다. 냅두면 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적을 때 사이즈가 적을 때 무조건 치료합니다. 아픈 거 참고 하셔야 됩니다. 귀걸이 목걸이 체질 안 바뀝니다. 이게 이제 귀걸이 목걸이가 대개는 24K는 없죠. 대부분 뭐 약간 이렇게 14K든지 아니면 도금한 거든지 뭐 그런 거겠죠. 예, 그런 것들은 그 금속에 대한 특이 체질, 김미김미님은 그 본인의 특이 체질에 안 바뀝니다. 그건 타고난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금속 알레르기라 그러거든요. 제일 흔한 게 중금속 중에 니켈, 크롬, 도금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14K나 이런 거 만들 때도 학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분들을 얘기할 때 꼭 얘기해요. 예. 우리가 50명이 타고 가는 뭐 버스가 교통사고가 나면 다 다치고 다 죽고 뭐 다 살고 그러지 않죠. 어떤 사람은 다치고 어떤 사람은 멀쩡하고 뭐 어떤 사람은 조금 다치고 어떤 사람은 운 나쁘면 사망할 수도 있죠. 그거 다 지 복이고 지 팔자예요. 유전도 똑같은 겁니다. 금속에 특별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는 이거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고 딱 포기하셔야 돼요. 안경 쓸 때도 반드시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그런 걸로 해야죠. 금속대 못 씁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벌레 물리듯이는 안 생깁니다. 되게 넓게 생깁니다. 벌레는 동그랗게 작게 생기죠. 눈가 보습하는 거요? 발라서 본인 좋은 거 하시면 돼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아직도 면도하는 부분을 모르세요? 자, 면도는 시간을 갖고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충분한 시간 그 수딩이라 그러죠. 피부를 부드럽게 따뜻한 물로 불린 다음에 그다음에 그 질레트인가요? 예, 제가 쓰는 건 질레트인데 질레트 오중 면도날 그다음에 질레트 거품 도르코에서도 나오는데 도르코가 질레트에 인수되지 않았나 모르겠네. 그런 것들을 써서 천천히 이제 면도를 부드럽게 해야죠. 예. 면도를 거칠게 급하게 해서 그래요. 충분히 불려야 됩니다. 예. 변색 렌즈는 그냥 미용적인 거고요. 그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거는 색깔이 변하지 않아도 코팅이 다 돼요. 변색한다 그래서 그거는 선글라스의 효과인데 거기에 자외선 코팅이 돼 있으면 자외선을 막아줄 거고요. 그냥 색깔만 변하는 거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예.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이유요. 예. 그러지 않으면 대학병원 문 닫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대형 병원들이 있잖아요. 환자 와서 버는 돈보다 부대사 앞에서 버는 돈이 더 많아요. 그걸 가지고 필수 의료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의 원가도 안 주거든요, 의료보험이. 그러니까 지금 대학병원도 가면 그냥 일반적으로 절개 수술해도 되는 건 다 로봇 수술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환자들한테 일정 부분 첨단 치료라 그러면서 비보험되는 진료를 하면 유지가 돼요. 장례식장 운영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런 데서 수입은 다 남는 거예요.
별로 재료비가 안 들잖아요. 재료비라 그래야 되나 원가라 그래야 되나 어찌됐든 그런 비용이 많이 들질 않아요. 되게 그래도 이제 장례식장 같은 건 병원에서 좀 분리가 돼 있는 공간이 많죠. 아주 작은 병원은 뭐 지하에 바로 하긴 하지만 별도의 건물을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죠. 예. 운영하는 이유는 그게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여러 가지 인제 장례식장 운영하는 과정 중에 수입이 이제 충분히 이익이 남죠. 진료는 근본적인 진료 행위는 표준적인 진료 행위는 돈이 안 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진료 원가의 70% 정도 밖에 안 주거든요. 나머지 알아서 벌으라는 거예요. 환자한테 비보험으로 뭔가를 인제 덤태기 씌워서 벌어라. 이게 인제 정부 의료보험관리공단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싸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인제 이제는 뭐 의사가 없으니 예 좀 힘들어지겠죠. 많이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면 의사가 와서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있던 질병이 악화돼서 이런 식의 진단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망을 병원에서 하면 그냥 모든 게 일괄적으로 이제 좀 그 보호자들이 그 사망 절차에 따른 어떤 그 행정적인 게 되게 간편해져요. 근데 자가로 사망을 하게 되면 집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뭐 주치의로 왕진을 받아서 이게 뭐 변사가 아니고 예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돌아갔습니다. 이런 걸 다 진단서를 끊고 그걸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고 되게 복잡해요. 병원에 있으면 훨씬 그런 게 편하죠. 망자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예. 안 그러고 그냥 뭐 내가 보시던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인제 뭐 다 그냥 다른 가족들한테 알리지 않게 그런 거 없이 처리하면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고 누구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그 전문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다른 가족들 중에 상속 문제나 이런 게 걸리면 아주 큰일이 벌어진대요. 처리를 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행정 처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 상속 문제가 걸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모시고 있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재산이 되게 많은데 뭐 이렇게 동생이나 다른 사람들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장례를 치렀다.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주 그런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그런 일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건선하고 체중 감량은 전혀 연관없습니다. 네. 딸이 30인데 여드름 때문에 압출하네. 약 먹고 약 바르시면 돼요. 약 먹고 약 바르시면 돼요. 제가 다시 강조할게요. 딸이 30인데 여드름 나는 건 유전병이에요. 성인이잖아요. 나이 30에 여드름이 난다 그러면 약 먹고 약 바르시는 게 원칙이에요. 이 정도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네. 알아서 하십시오. 아침에 하는 게 좋으냐 밤에 하는 게 좋으냐 내 취향대로 하면 되죠. 아침에 출근할 때 상쾌하게 샤워하고 나가는 게 기분이 좋다. 그럼 그렇게 하면 저녁 때 오시면은 그냥 세수 정도 하면 되고요. 아니면 나는 밤에 잘 때 깨끗하게 씻고 잘 때 잠자리가 편하더라. 그럼 밤에 하고 아침에 세수하고 나가시면 되죠. 그 정도면 좋을 겁니다. 예. 크레오신, 디페린, 이소티논, 2년제 잘 써야 됩니다. 지금 이제 뭘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내용이 없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약을 쓰는 것도 요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요럴 때는 약 먹고 요거 바르세요. 요럴 때는 약을 끊고 요렇게 두 가지 약을 쓰세요. 이런 그 상태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비유를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나? 소금하고 젓갈하고 고추장하고 고춧가루하고 뭐 양념을 다 주고 저기 배추까지 다 똑같은 거 주고 두 사람한테 이거 김치 담으세요. 그러면 어떤 김치는 써서 먹지도 못하는 김치가 나오고요. 어떤 김치는 맛깔진 김치가 나와요. 여러분 김치 담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왜 그래요? 예. 만지는 사람이 잘하면 적절한 소금 간을 해서 물을 잘 빼고 잘 헹군 다음에 적절한 양념 비율을 맞춰서 그렇게 김치를 담으면 김치가 맛있죠. 근데 간도 잘못하고 너무 오래 절인다든지 제대로 씻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양념을 엉망으로 하든지 그러면 그 김치 못 먹습니다. 지금 치코리타님이 하고 있는 일이 재료는 김치에 들어가는 여드름 치료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다 갖고 있는데 과연 자기의 피부 상태에 맞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재료는 다 김치를 할 수 있는 김장을 담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사람이 실력이 떨어지는 초보 주부가 담은 김치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 먹고 그 약을 잘 쓰면 다 없어집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는 대개는 다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야 쓰는 약인데 왜 그렇게 될 때까지 약을 발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게 스테로이드를 발라서 빨개졌는지 아니면 주사성 여드름이 생겨서 빨개졌는지는 의사가 봐야 됩니다. 피부과 전문의가 봐야지 알 수 있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브이넷 님이 올린 글만 갖고는 알 수는 없어요. 만일에 혈관이 확장된 게 확실하다. 안 좋아집니다. 레이저 수술하기 전에는 안 좋아집니다. 커진 모공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그게 넓어진 거기 때문에 약간 한 30% 정도는 줄이는 방법은 약 먹고 약 바르고 레이저를 반복하면 직경 1cm면 뭐 한 0.67 정도로는 줄일 수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공이 커지는 거는 피지가 많이 나오는 유전적 병 때문에 그래요. 유전적으로 피지가 많이 나오면 모공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한 번에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평생을 두고 약 먹고 약 바르고 레이저를 반복해야 됩니다. 시술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약 먹고 약 바르고 레이저를 해요. 레이저는 뭐 스타룩스 레이저라든지 아이콘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저기 또 뭐가 있지? 프락셀 레이저라든지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늘 하고 살아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새벽 1시에 자서 아침 9시에 일어나면 괜찮을까요? 아침 9시에 눈 떴을 때 안막이 쳐져 있어야 되겠죠. 요걸 규칙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 대신에 내 바이오 리듬을 태양의 움직임에 맞추지 말고 내 조명의 움직임으로 인공적으로 조명을 그렇게 맞추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되게 자외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 시상하부에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 리듬이 만들어지거든요.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우리가 되게 참 웃기는 게요. 그 여성들만 있는 기숙사에 그 이제 한 방에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월경하는 날짜가 비슷해진대요. 그 정도로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외부의 그 우리가 자연 환경에 인간이 아직까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밤 1시에 자고 아침 9시에 일어나는 거는 건강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직업상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보통 요즘에는 뭐 6시 반, 7시에 해 뜨죠. 여름엔 5시쯤 해 떠요. 근데 1시에 잤어요. 창문이 훤해요. 그러면 5시에 일어나면 5시에 이제 그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저기가 되죠. 뇌에서는 기상 상태가 각성 상태로 변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1시에 자고 9시에 자는 게 내가 직업상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안막을 치고 자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 9시까지 누구가 나를 건드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완전히 만들어지면 상관없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다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죠. 트리코트를 발라서 좋아졌다고요? 갈색이 생겼다고. 이거 갖고는 무슨 병인지 알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갈색으로 생기는 병은 없거든요. 피부병이 처음부터 갈색으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선행되는 질환이 있었으면 트리코트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붉은색이 가라앉아서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걸만 갖고는 무슨 병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리세요 그냥. 혹이 생긴 거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건선의 생물학적 제재 이제 그 팥이 이제 그 소리아식 스코어거든요. PASI라고 하는데 그게 높아야 해줘요. 맞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약값이 비싸서 그렇고요. 삼성 바이오시밀러에서 이제 저런 건선 제제들 트램피어 같은 거 트램피어 맞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복제약이 나오면 좀 내려가고 내려가면 이제 파시 스코어 기준으로 좀 낮추겠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이 애매한 상태로 오면 질병을 최대한 악화시켜서 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저 기준을 넘겨야 되니까. 안 그러면 자기 돈을 다 내야 되는데 약값이 너무 비싸죠. 한 달에 한 2, 300만 원 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분의 1만 내면 되거든요. 저 스코어에 들어가면. 그래서 최대한 건선을 악화시키는 그런 그 나쁜 생활을 하셔갖고 아주 병변을 심하게 해서 병원을 가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사진 찍고 스코어를 매기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뭐 15로에서 5로 내린다. 네, 그러려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의 시스템 자체, 의료보험에 적용되는 대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 돈을 더 많이 걷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의료보험료를 얼마를 내냐 그러면 자기 소득의 7.09%를 낼 거예요. 7.09% 맞을 거예요. 예. 여러분이 3.5를 내고 이제 사용자, 그 사장님 회사에서 3.5, 공무원들은 국가의 3.5, 본인 3.5. 저 같은 자영업자들은 내 돈 벌어 7.09%를 다 내죠. 그걸 높이지 않는 한 이런 비싼 약들을 다 이렇게 낮은 기준으로 약을 쓰게 해주기에는 재정이 부족하죠. 방법은 두 가지예요. 뭐 무좀이나 뭐 습진 같은 이런 가벼운 병은 의료보험을 안 해주고요. 건선은 훨씬 심하거든요. 그것만 해준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표 떨어지는 얘기잖아요. 그 가벼운 병도 치료해줘야 사람들이 아 내가 의료보험이라 이렇게 이런 혜택을 누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증에 대한 보장은 너무 약하고요. 가벼운 병에 대한 보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병원을 슈퍼마켓이나 커피숍보다 더 쉽게 들락거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높은 기준까지 다 해주려고 그러면 의료보험료를 7.09% 갖고는 안 될 거고요. 뭐 10에서 15% 정도는 걷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처분 소득이 확 줄어듭니다. 채소를 많이 먹고 과일로 먹어도 되나요? 그럼 살이 찌죠. 과당이라고 그게 프룩토즈인가요? 과당이 단당류인가 그럴 거예요. 그걸 많이 먹게 되면 살이 찝니다. 그리고 과일은 달아야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그 재는 수치 있잖아요. 그 지수가 12 정도 돼야 좀 단맛이 확 나거든요. 그런 과일이 비싸게 팔리는데 그러면 그 과일 양만 해도 살 되게 찝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비누세안 하든지 뭐 클렌징 폼을 쓰든지 예. 본인이 발라서 편한 거는 여드름하고 상관없어요. 여드름은 약 먹고 약 발라야 돼요. 세안제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발목에 수상한 두드러기가 나고 너무 가렵다고. 발목에 나는 두드러기는 없고요. 발목이면 습진 같은 게 생겼겠죠. 피부과 전문의 병원 되게 많은데요. 피부과에서 1시간 기다릴 일은 없어요. 전문의사들 만나면. 후기 보지 말고 그냥 가세요. 가서 접수하면 뭐 기다려봐야 10분, 20분이고 아주 기다려봐야 30분 안쪽이죠. 1시간 기다리는 병원이 어디 있어요. 얼굴이 노랗다고요? 노란 거는 예를 들면 베타카로틴 많이 먹으면 당근이라든지 감귤, 밀감 이런 거 오렌지 많이 먹으면 노래질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니고 노래진다면 노화죠. 황달이 생기면 노래지는데 그거는 그 얼굴보다 눈이 먼저 노래집니다. 눈의 흰자위가 노래지거든요. 황달은. 그건 아닐 거고요. 그 뭐 내과적으로 간염이 있거나 간이 아주 안 좋을 때 생기는 일인데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그냥 그 햇볕에 많이 노출되고 노화가 되면 피부가 좀 누리끼리해지죠. 예, 그런 걸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피부과 전문의사 보면 금방 알아요. 예. 군락제이님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를 갖고 어떤 분이 2, 3분 방지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참 이런 거짓 정보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그냥 샴푸는 어, 그냥 바로 씻어내면 됩니다. 예, 요 지문 부위로 잘 마사지한 다음에 바로 치워내면 됩니다. 아까 주복이님 답 드렸어요. 예. 습진 생긴 거예요. 입주위가 타고 얼굴이 건조해진다. 예,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면 저런 형태로 생깁니다. 습진이 생겨서 그래요. 예. 인중에 진물이 생기는데 스테로이드하고 사이포를 먹고 있다고요? 너무 너무 세지 않아요? 예. 약 바르면 좋아질 것 같은데.
스테로이드 8mg 같으면 2알 먹고 있는 거고요. 사이클로스포린까지 병용한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뭐 염증 반응이 있었을 때 쓰는 건데 요게 진물 나는데 그렇게까지 그럴 이유가 있나요? 여기 약 바르시면 되죠. 예. 뭐 어찌 됐든 약을 시작했다면 이거는 테이퍼링 천천히 감량해서 해야 되고요. 그 병이 무슨 병인지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인중이모가 생겼다 그러면 글쎄요. 지루성 피부염일 텐데 아까 얘기했던 그 몸 상태 안 좋으면 언제든지 재발하죠. 햇볕 알레르기는 백인한테만 있는 병입니다. 백인한테. 고부경심이 뭐 우리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면 햇볕 알레르기는 전혀 아닐 거고요. 예. 여름에 생겼다고 해서 다 햇볕 알레르기 아니고요. 햇볕 알레르기는 다시 얘기하지만 백인들 피부병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건 아니에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습진이 생겼겠죠. 스테로이드 바르면 금방 좋아지니까. 예. 어,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일까요? 예,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남극이나 뭐 그린랜드에 있는 빙하를 갖고 이제 시추해서 확인한 거니까 과학적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에서 미치는 그 생기는 원인은 금성을 탐사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천문학에서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정 중에 그 당시 소련이죠. 러시아는 그 달 말고 달 다음에 금성을 이제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요. 미국 나사 쪽에서는 화성을 그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그 당시 우리가 이제 그 망원경으로만 보고 추정했을 때 금성에는 식물이 풍부한 열대지방 같은 기후일 거다라고 추정까지 했었어요. 화성은 사막 같은 거라고 뭐 보이니까 뻘겋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냈죠. 예. 위성을 보냈는데 화성을 탐사한 위성들은 화성을 주위를 돌다가 나중에 이제 터치다운을 하게 되고요. 금성도 러시아, 소련에서 터치다운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내려가면서 대기를 쭉쭉쭉 통과하면서 온도도 체크되고 다 이제 신호를 보내잖아요. 땅에 내렸는데 그때 온도가 400도였나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터치다운 한 사진 한 장, 셀카 찍은 사진 한 장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나 뭐 인터넷 검색하시면 금성 표면 사진 딱 한 장 있어요. 왜냐면 그러고선 바로 다 이제 타버렸죠. 그러면서 왜 금성이 이렇게 아름다운 별이고 지구에서 태양 쪽에 좀 가깝긴 하지만 수성의 표면 온도보다 더 높은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를 이제 해봤더니 그게 이제 그 온실가스라는 개념이 그때 알게 된 거죠.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저기 SO2 황기가 있는 황산기가 있는 그런 대기, 메탄이 있는 그런 대기가 그게 전부 온난화, 온실가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대기에서 이제 기상이변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지구의 그 평균 기온이 1년 연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점진적으로 급속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온실가스 문제를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대기의 변화나 기온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이제 지구 온난화랑 연결시키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또 권력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지구 온난화 문제보다 지금 당장 내 실업이 더 중요해. 우리 국가의 실업률이 더 중요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보다 더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저기 해야 된다. 온실가스를 이제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과연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구의 온도가 늘 지금과 같은 온도는 아니었다는 거. 그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온실가스가 분명히 개입돼 있던 거는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통계를 갖고 있으니까 온실가스의 양과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그 관계는 비례 관계가 있고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도 입증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공룡이 살던 중생대 때는 지구보다 훨씬 온도가 높았거든요.
그때는 온실가스도 없었어요. 그거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들을 게 아니라 지구는 세차 운동을 해요. 23.5도가 천구 기준으로 23.5도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게 사계절을 유발을 하는데 그 회전축이 그대로 돌지를 않고 약간씩 비틀어집니다. 왜 이렇게 그 팽이 돌리다 보면 팽이가 처음에는 똑바로 돌지만 조금 비틀비틀하고 돌잖아요. 축이. 그걸 세차 운동이라 그래요. 지구도 자전축을 따라서 세차 운동이 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온의 변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변수는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 문제는 저는 있다고 봐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이상 냉동이죠. 뭐 또 바로 전까지는 너무너무 더웠다가 갑자기 추워지고 그러니까 기상에 이제 이변이 있는 건데 이 모든 것을 지구 온난화로만 다 설명할 거냐? 이제 그에 대한 얘기는 생각에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저는 분명히 지구 온난화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저도 60을 살아봤는데 더위 추위는 많아지는데 봄가을이 짧아지는 느낌은 확실히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적어도 뭐 지구 자전의 세차 운동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얘기만 하기도 곤란한 게 온난화 영향도 반드시 있겠죠. 그래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업 정책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갖고 모든 걸 온난화로 돌리면서 전기 자동차가 지구 온난화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다. 거짓말입니다. 태양광이 지구 온난화를 막는 방법이다. 이 역시 과장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환경보호론자들하고 되게 부딪히게 되는데요. 우리가 만들어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의 절반 이상이 유연탄 혹은 천연가스로 전기를 만듭니다. 그러면 유연탄이나 LNG 천연 액화가스를 갖고 전기로 돌리는데 효율이 에너지 효율이라 그러죠. 우리가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이제 그 유연탄이나 천연가스를 태우잖아요. 거기서 100을 태우면 전기가 27이 나와요. 효율이 27%밖에 안 됩니다. 그 27%밖에 안 되는 효율을 가지고 다시 전기 자동차를 돌리면 그 역시 또한 20,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개솔린 갖고 전기를 만든다고 치면 개솔린 100을 태우면 27%, 그 27%에 30%니까 한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일에 개솔린을 차에다 바로 넣잖아요. 그러면 뭐 한 30% 정도의 효율이 나와요. 전기 자동차가 그 만들어지는 전기가 원자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완전 무공해로 만들어지는 전기가 아니려면 우리나라 같이 화력 발전에 의존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나라에서 우리는 원전이 한 40, 50% 되고 발전이 한 5, 60% 되거든요. 그 화력 발전이. 수력 발전은 뭐 5% 미만이니까 계산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그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전기라는 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전기 자동차가 시내에 전기 자동차가 다니는 서울 시내, 부산 시내, 광주 시내는 오염도가 좀 환경 오염이 좀 줄기는 하겠지만 온실가스를 배출을 줄인다는 그거는 이제 과장된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가 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게 모든 걸 해결할 것처럼 환경보호론자가 주장하는 것도 좀 잘 새겨봐야 된다.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접히는 부위와 무릎 뒤가 밤마다 가렵다. 아토피죠. 하이드로코르티존 바르면 좋아지는데 다시 생기는 이유. 아토피 악화시키는 요인 다시 설명드릴게요. 1번 늦게 자는 겁니다. 2번 수면이 부족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8시간 꼭 자야 됩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으면 아토피 심해집니다. 지금 지루성 피부염과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물속에 5분 이상 들어가면 아토피 심해집니다. 그 세 가지를 완벽하게 컨트롤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를 때만 좋고 증상이 금방 다시 되돌아납니다. 치료법 본인이 본인을 고치는 겁니다. 아토피 있는 사람은 절대로 경쟁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남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지면 스트레스죠. 이기기 위해서도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너무 경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아토피가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아토피가 제일 많이 병원에 오는 때가 언제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이거 끝나고 나면 아토피 환자들이 줄을 서요. 그냥 힘들었던 게 그냥 다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앞서 설명드렸던 그 지켜야 될 본인의 건강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을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미녹시딜 바르는데 약으로 먹는 게 좋나요? 이제 미녹시딜 먹는 약도 있어요. 미니프레스라고. 근데 이제 소량이긴 하나 먹게 되면 정상혈압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기립성 저혈압으로 혈관이 확장되니까 앉았다 일어나면 머리가 핑 도는 이런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죠. 불편하면 그거 먹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제가 처방하지는 않습니다. 흘릴 정도로 약을 바르는 게 아니고요. 두피에 스며들 때까지 이렇게 두드려서 마사지 해줘야 됩니다. 예. 예, 피부는 유전입니다. 유전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다 여드름 안 나고 피부 깨끗한 편이에요. 집사람도 피부는 괜찮고요. 예. 약 먹고 약 바르세요. 블랙헤드는 작은 여드름입니다. 약 먹고 약 바르면 좋아요. 자는 것보다. 네. 마스크 벗은 뒤 기미하고 저기 마스크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기미는 유전병이고 햇볕 보면 진해집니다. 약 바르면 좋아져요. 멜라논 크림 바르시면 좋아집니다. 티눈이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도 자꾸 생긴다. 이거는 발 안쪽에 예를 들면 이제 티눈이 이렇게 이제 그 압력 받는데 잘 생기거든요. 뭐 여기도 생기고 뒤꿈치도 생기고 이제 발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압력 받는데 티눈이 생겼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뼈에 그 뼈에 이렇게 그 저기 피각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딱딱한 침 같은 게 있어서 누르면 계속 안에서 티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엑스레이 찍으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찍고 확인돼서 안에 보니스퍼 뾰족한 뼈가 있으면 뼈를 깎아내야 됩니다. 바벨 운동을 하실 때는요. 장갑 하나 사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장갑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쿠션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 손끝은 열려 있고 여기 이제 두 번째 마디부터 쭉 이렇게 손까지 드는데 두꺼운 스폰지 같은 딱 그 패드가 되어 있는 장갑이 있어요. 바벨 할 때 그거 안 하고 하시면 뭐 당연히 굳은 살 생기죠. 예. 굳은 살 생긴 건 뜯어봐야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장갑을 사시라고요. 스포츠용 그 저기 바벨용 장갑이 있어요. 나 혼자로요? 저는 처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병원마다 그건 뭐 자율적으로 받는 거니까 당연히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 뭐 영화관 가면 영화관마다 저기 거기 파는 음식값이 다 다르고 하다못해 우동 한 그릇 값도 저기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비싸게 받는 데는 비싸게 받고 싸게 받는 데 싸게 받고 그러잖아요. 병원이라고 다 똑같지 않죠. 그다음에 마흔자로 처방받는 데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거 저게 다 그 그때뿐일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또 받는 사람인데 "그거 왜 그래? 적게 먹고 운동하지."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아주 고도비만이 아니라면 본인 스스로가 살을 빼는 노력을 하는 게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차이 나는 거는 그냥 그거는 병원마다 그냥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약값도 다 다르잖아요. 무슨 병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요. 뭐가 낫다 그러면 이건 한포진일 가능성이 많아요. 피부과 병원 가시기 바랍니다. 화장하고 선크림하고 성분이 완전히 다르죠.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가 있는 그 케미컬 업소버들은 되게 따갑습니다. 여드름과 탈모는 유전적 성향이 강한 게 아니라 다 그냥 유전입니다. 네. 같이 먹어도 됩니다. 네. 이소티논 때문에 탈모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는 과장된 얘기고요. 아니 같이 먹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소티논은 오래 먹지는 않을 거거든요. 짧게 먹고 한 두세 달, 서너 달 먹고 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환자들이 오면 그래요. 일단 여드름 치료 끝나고 여드름약 끊을 때 돼서 바른 약으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탈모약 먹으라 그래요. 뭐 굳이 갑자기 급한 병이 아니잖아요. 서너 달 있다가 대머리약 먹는다 그래 갖고 대머리가 그 사이에 서너 달 사이에 크게 진행되지 않으니까. 예. 아이소트레틴의 부작용 중에 맨 밑에 항목에 보면 탈모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냥 같이 있던 사람이에요. 대머리와 여드름이 동시에 있던 사람이 여드름 좋아지고 나니까 머리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실제로 그것 때문에 머리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경락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습니다. 뭐 경락한다고 처진 피부가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엉덩이 각질이 생겨서 가렵다고 피부병이 있는 거예요. 각질 연고를 하는 게 아니라 병을 진단하고 병에 드는 약을 써야 됩니다. 유전성 탈모인지 제가 여기 강의해 놓은 비욘디에 대머리에 대한 얘기를 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 챕터 한번 찾아서 검색해서 보세요. 비욘디 함익병 탈모, 뭐 비욘디 함익병 대머리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자세하게 한 20분 강의한 게 있습니다. 전혀 연관 없습니다. 주사성 피부염이 생기는 원인은 대개는 유전입니다. 피지가 많이 나와 생기기 때문에 거의 유전이고요. 외부 환경과는 별 연관 없습니다. 만성 두드러기를 본인이 못 견디면 뭐 시잘 먹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예. 오래 먹어서 좋을 거 없겠죠. 좋을 건 없을 거예요. 저라면 그렇게 안 먹을 것 같아요. 견딜만 하면 그냥 견뎌보시죠. 구렛나루 아래 3mm 솟아있는 뭉쳐져 있다. 예. 지방종이거나 아니면은 피지낭종일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피부외과나 성형외과에 가서 수술하셔야 돼요. 그냥 집에서 하면 해결 안 되고요. 절개 싸니까 주머니를 다 꺼내야 됩니다. 발라서 생기는 일은 없어요. 바르는 건 별 문제 없어요. 그냥 바르시면 됩니다. 일단 대머리인지 아닌지는 피부과 전문의 진단 한번 받아보시고요. 대머리 진단 받으시면 미녹시딜 바르는 거는 혈압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두피에 맞는 치료는 효과가 입증된 건 아닙니다. 미녹시딜 바르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대머리 확진되면. 네. 피부에 생긴 두피에 생긴 섬유종은 대학병원 가서 절제 수술하시거나 성형외과에 가서 절제 수술하셔야 됩니다. 개인병원에서 웬만하면 그런 피부과에서 수술 잘 안 하거든요.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뭐 수술한 경험도 외과 같이 많지 않아요. 성형외과를 가시든지 대학병원 피부외과를 가시면 돼요. 예, 여자가 생긴 대머리도 병원 처방약 피나스트레이드를 먹으면 되긴 합니다. 하는데 완전히 이제 단산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가족 계획이 완전히 끝나서 더 이상 임신의 계획이 없다. 그러면 약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약 먹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었죠.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대머리가 싫다면. 어깨 골절, 쇄골이겠죠, 이거? 쇄골 골절일 거예요. 핀을 뽑는 게 원칙입니다. 아픈 거하고 상관없이 이 쇄골이 완전히 자리가 잡혀서 힐링이 됐다 그러면 뼈가 다 붙었다 그러면 피는 뽑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면 그게 계속 있어 갖고 좋을 건 없죠. 디페리는 뭐 필요할 때 평생 발라도 되고요. 임신 계획이 있으면 한 달 전에 끊어야 됩니다. 숨을 못 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중격이 비틀어져 갖고 코가 막혀 갖고 숨 못 쉬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목젖이라 그러죠. 목젖이 너무 처져서 숨을 못 쉬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만 때문에 숨을 못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이 다양한데요. 일단은 이비인후과 가셔서 진찰을 해 보시고요. 비만이 원인이면 살을 빼야 되겠고요. 이게 목젖이 커지다 목젖 절개 수술을 해야 될 거고 목젖 절제를 해 줘야 될 거고요. 비중격이 휘어져서 코가 막히거든요. 막히면 그건 비중격 수술을 해 줘야 되겠죠. 원인을 찾으면 이제 숨 못 쉬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걸 원인 맞춰서 해야 되죠. 어 꽃다운 나이에 한 달에 한 번 가서 클럽 가서 놀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 규칙적인 생활에서 한두 번에 뭐 그렇긴 하는데 그게 삶이 재미없나요? 저는 그런 삶이 재미있는데 재미를 들이셔야죠, 건강하게 살려면. 그래서 흔히 말하는 말초적 재미는 없죠. 그러나 뭐 그 시간에 생활을 그렇게 하시고 다른 즐거움을 찾으시면 되죠. 5년 동안 약 바를 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급병원 피부과에서 발진의 원인을 설명해 줬을 텐데요. 5 년씩 쓰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저기죠. 아토피라든지 만성적인 재발하는 지루성 피부염이라든지 그런 원인을 찾으면 원인을 제거해 주면 되죠. 약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병은 내가 고치는 건데요. 약에 의존하거나 병원에 의존하면 다 못 고쳐요.
상급병원에 필요하면 가서 검사를 해보세요. 진단은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5년째 앓고 있는 병이 진단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라벨리아는 내 상품명이라서 뭔지 모르겠는데 예.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받으면은요. 그 진단에 따른 약이 있고요. 예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병을 고치는 거지.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얘 뭐 더 쉽게 비유를 할게요. 내가 담배를 피면서 기관지염 약을 계속 먹는다고 그 기관지가 낫겠습니까? 내가 술이 좋아 술 계속 먹는데 알코올성 간염이 좋아지겠냐고요. 피부병도 똑같다고요. 그 병의 원인이 대개는 이제 면역에 관한 문제라 그러면 면역을 제대로 하는 노력을 본인이 해야 되지 이 상한 고등어가 싱싱한 고등어로 만드는 이 과정은 본인이 할 일이지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의사는 잔소리만 하는 거죠. 그게 안 바뀌면 병 못 고치는 거예요. 마흔이 넘어도 여드름 생기는 이유는 유전입니다. 피부는 타고나는 게 맞습니다. 흑인하고 백인이 왜 달라요? 타고나는 거예요. 피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타고나는 겁니다. 아토피 유전입니다. 기미 유전입니다. 당연히 타고나죠. 그래서 피부가 깨끗하고 하얀 사람은 복 받은 거예요. 그냥 부모 잘 만나서 복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미가 잘 생긴다 멜라논 크림 바르시고요. 여드름이 많이 난다 피지 억제제 먹고 바르시면 됩니다. 예. 약이 있잖아요. 약. 잘못 타고난 내 피부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약밖에 없습니다. 이어폰을 자주 써서 외도미에 걸릴 정도면 아마 청력은 이미 망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어폰 가지고 오랫동안 자꾸 들으시면은요. 그 청신경이 많이 손상이 돼요. 그래서 노래를 듣든 뭘 하든 가급적이면 그냥 원음을 듣는 게 좋아요. 귀에 이어폰 쓰게 되면 뭐 외이도미하면 걸리면 약 바르면 나으니까 별게 아닌데 청신경이 마비가 와요. 여러분들이 90, 100을 살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5세니까 여러분들 저보다 어린 나이 또래는요. 90, 100을 살아야 돼. 눈 멀고 귀 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내가 눈에는 선글라스를 쓰라 그러고요. 귀는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산책하면서 뭐 유튜브를 좀 듣는다, 음악을 듣는다. 뭐 한두 시간 정도 이어폰 쓰는 건 상관없지만 외이도임이 생길 정도로 이어폰을 썼다. 청력이 먼저 망가질 겁니다. 그냥 하루에 한 30분, 1시간 산책할 때 쓴다라고만 생각하십시오. 하루 종일 귀에 꽂고 있으면 뭐 그게 외이도임은 약 바르면 낫는데 청신경 망가지면 끝입니다. 보청기 써도 안 돌아와요. 그건 신경이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아껴 쓰시기 바랍니다. 고도나시면 안과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텐데요. 하여튼 안경이 제일 안전합니다. 이거는 뭐 어떤 수술법이 나오고 어떤 뭐 그 좋은 치료법이 나와도 안경만큼 안전한 건 없습니다. 물론 예, 외관상 보기는 안 좋게 보이겠지만 네. 렌즈보다는 안경 끼는 게 좋아요. 아주 고도 근시면 뭐 근시나 난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각막을 통해서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또 안과 전문의랑 상의하셔야 되고요. 렌즈와 안경을 선택해라. 저는 안경입니다. 입술 주위에 주부 습진은 없죠. 주부 습진은 손에 생기는 겁니다. 입술 주위에 생겼다 그러면 하얀 거는 저거는 포다이스 컨디션이라고 그래서요. 습진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뭐 여기에 피지선이 생긴 건데 치료 방법 없어요. 아리미덱스가 뭐죠? 아리디맥스가 저기 안티에스트로겐인가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가려움증이 생기지는 않을 텐데. 아리미덱스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항암제인가요? 아니면 안티에스트로겐인가요? 폐경 후 여성에게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조기 유방암의 보조 치료제. 그래서 저것 때문에 뭐 피부 여기저기가 가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병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예. 에스파손 발라서 좋아지는 거라면 일단 봐야 되겠지만 저는 뭐 저기 리셉터 브로커들이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72세면 그냥 유방암하고 상관없이 피부가 자연적으로 건조해서 가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피부 발진 없이 아까 얘기했죠. 가려움증이 생겼는데 피부에 발진이 없다. 그러면 그건 심각한 병이니까 대학병원 가야 되고요. 피부에 발진이 있다 그러면 바르는 약으로 해결됩니다. 예.
등의 갈색 반점이 원인이 뭐 수십 가지죠. 진단은 제일 흔한 건 검버섯입니다. 예. 검버섯은 저기 해야죠. 예. 뭐 레이저로 제거하면 되고요. 예. 원인은 노화입니다. 당근 많이 먹으면 노래져요. 예. 너무 많이 먹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아주 많이 먹으면 이제 노래진다는 거죠. 쥐젖은 뭐 생기는 원인이 나이 들면 생기는 건 노화 때문이고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생겼다 그러면 저기는 비만이 원인이 제일 많습니다. 겨드랑이 생겼다 그러면 대개는 비만입니다. 예. 레이저로 제거하면 돼요. 유튜브에서 광고하는 거 뭐 굉장히 부작용이 많을 거예요. 저도 봤어요. 하지 마시고 그냥 얼마 안 되니까 하나하나 떼버리면 됩니다. 살이 쪘다 살부터 빼세요. 네. 아. 그래서 이게 제가 떼미는 사람들을 갖고 뭐냐면 이제 피부에 생긴 폐습이 적폐입니다, 적폐. 오랫동안 쌓였던 잘못된 습관이죠. 그래서 뭐 이태리 털 만드는 분한테는 되게 미안한데 꼭 밀게 떼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만 밀으라 그러고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자주 씻기는 게 제일 좋아요. 나이 드신 노인분들도 매한가지입니다. 자, 이제 뭐 학문 소양증 나왔으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항문이 가렵고 여자들이 외음부가 가렵고 남자들이 음낭이 가려워요. 다 연결된 신경이거든요. 항문 소양증, 외음부 소양증, 음낭 소양증. 뭐 남녀만 다를 뿐이죠. 외음부가 음낭하고 같은 거예요. 신경 분포되는 게. 그다음에 항문은 그것도 연결돼 있어요. 다 신경이. 가려움증의 원인이 일단은 찾아봐야 됩니다. 일단 항문이 가렵다 그러면 요충 검사는 해보셔야 돼요. 이제 거의 없지만 아직도 외국 나가서 이렇게 야채 먹고 그러면서 생길 수도 있어요. 동남아 여행 갔다 와서 이제 그런 야채들 드시고 나면 생길 수 있으니까 요충 검사는 뭐 이렇게 거기다가 항문 주위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서 띄어가지고 현명으로 보면 요충 검사는 돼요. 그게 이제 없다. 그러면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캔디다 균이 감염된다 안 된다. 그런 피부과 쌤이 육안으로 보면 금방 진단돼요. 그 두 가지가 다 없다. 그러면 나머지는 정신병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 가려움증의 상당 부분이 그 뉴로제닉 프루라이투스 그래서 이제 신경성 소양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정신병이죠. 정신이 문제가 있으면 가려움증을 크기가 느끼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 되게 많이 긁어서 음낭에 긁어서 벗겨서 피나는 사람도 많아요. 여성도 매한가지 외음부에 긁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아까 이제 감별해야 될 두 가지 질환 요충과 칸디다만 감별이 되면 없다는 게 확인되면 그다음에는 본인이 고치는 겁니다. 가려울 때 바르는 약은 이제 스테로이드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좋아지긴 하죠. 그러나 본인이 스트레스 컨트롤이 안 되면 정신과를 가시면 이런 스트레스를 녹여주는 약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녹여준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앵자이오리틱이니까 녹이는 그런 거거든요. 앵자이어티 우리가 느끼는 분노나 스트레스를 녹여주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을 드시면 스트레스가 없어지죠. 분노가 사라집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몸에서 내 마음에서 분노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우스갯소리로 그 실리콘밸리를 움직이는 3대 약이 있다 그래요. 낮에는 카페인, 커피 많이 마시죠. 밤에는 잠잘 자게 하는 스틸럭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앵자이리틱이 뭐냐면 자낙스라는 약이에요. 이제 그런 약제들을 쓰면 자낙스를 먹으면 분노가 없어져요. 스트레스가 좀 편해지죠. 그다음에 밤에 잠 못 자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그렇게 큰 돈을 버는 사람이 편하게 벌리겠습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많겠죠. 그러면 잠 못 자면 스틸럭스. 낮에 졸리면 카페인. 그렇게 이제 몸을 갈아넣는 정신을 갈아넣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까지는 이제 뭐 일반인이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경쟁적인 벤처하는 사람들보다는 심하지 않겠지만 우리 사회 자체가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좁고 인구는 많고 직업은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밀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기가 쉽죠. 뚝뚝 떨어져 살아서 집이 좀 이렇게 뭐 뉴질랜드 같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매일 아파트 문 열면 사람들 만나 뭐 출입하면서 다 만나 뻔히 다 알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검사해 보고 그런 게 없다면 가려울 때는 뭐 가벼운 스테로이드, 락티케어라든지 대소형 같이 아주 낮은 포텐시의 스테로이드를 쓰면서 필요하면 항히스타민 피부과 적에서는 먹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살아가는데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 게 있다면 정치과 쌤의 도움도 받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제가 환자한테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과식이요? 맛있는 거 먹으면 늘 과식하지 않나요? 지금 저도 지금 저녁을 좀 많이 먹었는데 뭐 이렇게 과식 한 번 하는 걸 갖고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매일매일 한 번 정도 체중을 달아보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코로나 사태 때 그 백신 문제 때문에 날밤 새고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모나카 먹고 그러면서 이제 잠 서너 시간 자면서 유튜브 만들고 했던 그때 제 건강이 완전히 망가졌죠. 예. 이런 엉터리 백신 갖고 국민들한테 협박하지 마라 이런 내용을 하면서 예.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아예 그냥 목욕탕 입구에다가 제 체중계를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놓고 제가 체중을 다는 기준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대소변 다 보고 샤워하고 나온 다음에 알몸으로 체중계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정상적인 거죠. 딱 그 아무것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그걸 매일 해요. 그러면 뭐 그 정상 84, 85에서 이제 딱 왔다 갔다 하죠. 전날 밤 하루 과식했다 해서 그 다음 날 뭐 그렇게 살이 찌는 것 같지는 않아요. 100g, 200g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뭐 좀 덜 먹으면 되고요. 맛있는 음식 있으면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체중에 이상이 없으면 그리고 혈압에 이상이 없으면 고지혈증이 없다면 한 끼 뭐 저기 한다는 게 과식한다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손발톱의 문제 피부과에서도 보고 감염성 질환은 되게 이제 피부과에서 보는데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정형외과에서도 봐요. 예. 너무 길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 손톱이 들렸다는 건 너무 길게 깎아야 될 만큼 깎아야 되죠. 자꾸 이제 신발 같은 거 신으면 그 이렇게 마찰이 되잖아요. 길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죠. 안으로 말릴 수도 있고. 발톱을 깨끗하게 깎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수술한 병원에 가 보시기 바랍니다. 감염이 돼 있으면 아플 수가 있죠. 근육통하고는 상관없어요. 아프면 그건 감염이 된 겁니다. 음. 정신과 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잘 때 자꾸 눈에 힘이 주고 몸이 긴장된다. 예. 여러분 제가 정신과 얘기하면 기분 나쁘게 듣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 저랑 피부과 상담하면서 기분 나쁘세요?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밤에 잘 때 긴장된다 그러면 어떤 심한 스트레스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집에서 이완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정신과 가시면 편하게 자는 약이 있습니다. 약물 도움 받는 게 제일 빨라요. 돈도 많이 들지도 않고요. 미녹시딜 먹으면 전신에서 털 다 납니다. 왜냐면 다 혈관이 확장돼서 전신에 있는 모공에 다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탈모 있는 자리가 제일 효과는 크게 나타나겠죠. 목 주위 지저죠. 목젖이 아니고 당뇨하고 상관 있어요. 예. 당뇨, 비만 이런 거 다 상관 있습니다. 여기 지저 생기는. 크레오신 쓰시고요. 화장품은 본인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본인 편한 대로. 내가 뭘 발랐을 때가 제일 피부 컨디션이 좋더라. 그거는 뭐 계절에 맞춰서 본인이 쓰시면 돼요. 네. 블랙헤드는 약 안 먹고 안 바르면 계속 다시 올라옵니다. 밑에서 기름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약 먹고 약 발라서 이제 기름을 녹여줘야죠. 네. 등에 열이 나면서 무력 가렵고 목이 무는 것처럼 가렵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지루성 피부염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생겨요. 남자들은 등 윗부분이 잘 생깁니다. 알러지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루성 피부염 셀리나님 저기 비욘디
함익병, 지루성 피부염 검색하면 요대로 내용이 나와요. 본인이 보시고 그 내용대로 하시면 자 좋아집니다. 원인 스트레스입니다. 지성, 수부지, 민감성 저 다 거짓말입니다. 피부는 기름이 나오는 정도에 따라서 건성, 중성, 지성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 뒤에 뭐 수부지, 민감성 이런 건 다 엉터리예요. 피부에서 기름 나오는 정도를 갖고 나누는 거예요. 기름 많이 나오면 지성, 기름이 적당히 나오면 중성, 안 나오면 건성이에요. 그다음에 수부지, 민감성은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럼 병이 있는 거예요. 그건 타입이 아니에요. 피부에 병 생긴 거예요. 수부지든 민감성이든. 아까 지성 피부의 4가지 특징을 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모공이 넓다. 여드름이 잘 생긴다. 당긴다. 각질이 잘 생긴다. 그게 수부지 민감성이라는 얘기예요. 지성 피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상업적인 용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화장품 이것저것 바르고 하는데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병원 가서 약 바르면 일주일이면 나아요. 4mg 먹다가 스테로이드를 4mg가 4624, 24mg거든요. 그거 5일 먹었다고 해서 불면증 단뇨 생기는 거 없습니다. 5일 만에 스테로이드 먹고 그런 일 생기지 않아요. 다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스테로이드 약, 뭐 23mg면 조금 이제 피부과에서는, 이비인후과에서는 그 정도 써요. 돌발성 난청이 있으면. 근데, 4624잖아요. 하루 24니까 이제 12mg씩 먹었다는 얘기죠. 세 알, 세 알. 예. 6개씩 먹었다는 얘기인데, 그거 5일 먹고선 불면증의 단뇨? 스테로이드하고 단뇨하고 상관없고요. 스테로이드하고 불면증하고 별 상관없어요. 온리 스테로이드는 다른 약제 뭐 썼는지는 모르겠고요. 스테로이드 때문에 그러지는 않아요. 이비인후과 쌤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최소 시간 없어요. 본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하시는 거예요. 노화가 싫으면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고. 예. 특별한 시간은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인터넷에 나돌아다니는 이상한 얘기 듣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일상생활 잘 하시면 돼요. 스테로이드가 계기름을 줄이지 않아요. 전혀 영향 없는 얘기입니다. 스테로이드는 뭐 염증을 가라앉히긴 하지만 계기름이 줄이거나 계기름이 늘거나 그런 거 연관 없습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돈이 있는데 뭐하러 용돈을 드리세요? 어머니가 쓰시면 되지. 어머니가 상속할 재산이 없다면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한테 달달이 뭐 한 100만 원씩 계속해서 생활비를 드렸어요. 그것도 아마 증여세 매길 걸요. 알게 되면.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자기 재산은 그대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1,200만 원씩 10년을 들였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 들였는데 그게 상속이면 상속세 50% 내셔야죠. 이게 물론 전체 재산이 10억이 넘어야 이제 그렇게 되긴 하는데 예. 어머니가 상속할 재산이 10억 미만이면 드리세요. 뭐 삐지게 하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전의 기본적인 효도의 개념을 그냥 나의 그냥 우리가 생활하는 루틴대로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잘해 드려야 되고 이런 거를 쭉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정말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예. 세금이 그만큼 무서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봐야죠.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것도 그런 걸 생각하고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술한테는 바르는 약이에요. 바르는 약인데 평생 바르는 게 좋습니다. 술안트라가 모낭충만 없애는 게 아니고요. 염증을 가라치는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혈관이나 이런 걸 약간 수축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주사성 여드름에 바르면 되게 좋습니다. 물론 당연히 모낭충도 좋아지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전같이 과격한 운동은 못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뭐 되게 운동 시간을 컴팩트하게 가져가고 강도를 높이는 운동을 했죠.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하면 뭐 10km 정도를 1시간 안에 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지금은 뭐 10km를 2시간 안에 걷는다. 이렇게 됐죠.
예, 무릎 관절이라든지 고관절이 예전 같지 않고요. 허리도 이제 관절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총 운동량은 똑같아요. 지금 운동 강도는 뭐 절반 정도로 줄였다고 보죠. 늘 운동을 합니다. 안 그러면 병 생기는데요. 뭐. 저처럼 검진도 안 받고 병 생기면 그냥 죽겠다는 사람이면 관리는 하고 살아야 예, 되잖아요. 안 그러면 뭐 정말 병 생기면 저는 바로 갔기 때문에. 예. 제 생각입니다. 저는 건강 관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하고 그다음에 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게 병이 생긴다면 그거는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그래서 검진을 열심히 하는 분보다는 내가 운동을 더 열심히 합니다. 예. 그래야지 검진 안 받는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안심이 되죠. 예. 제 생각입니다. 아니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경구용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얼마나 쓰길래 부작용이 날 정도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피부과라면 그렇게까지 약을 오래 써야 되는 스테로이드 약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건선에도 스테로이드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보다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오티가손 같은 먹는 약이 더 낫다고. 그다음에 건선의 경우에 오래 약을 쓴다 그러면 반드시 사이클로스포린 계통의 약을 쓰는 게 스테로이드와 이렇게 스위치를 합니다. 대학병원 가시면 아마 스테로이드를 테이프링해서 끊으면서 사이클로스포린을 쓰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다음에 건선 같은 경우에는 메소트렉세이트 같은 항암제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의 약을 쓰죠. 근데 뭐 메소트렉세이트를 쓴다든지 사이클로스포린을 쓴다든지 그럼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피 검사하면서 약을 쓰게 되니까 대학병원 가라 그러죠. 스테로이드 안 씁니다. 부작용이 생긴 거라면 예, 스테로이드 부작용이라면. 입안에 인유종이 있다고요? 그거 저긴데 저기에요. 그 사막이에요, 사막. 제거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인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변색 안경이라면 실내 쓰고 있어도 표가 안 나죠. 실내에서 선글라스 안 써도 되니까. 스테로이드 흡입제는 그건 뭐 전신작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스테로이드하고 바로 중복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는 스테로이드는 상관없는데요. 먹는 스테로이드는 중복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여드름 붉은 자국은 3년 정도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 사이에 여드름이 계속 생겼으니까 그게 또 3년 가는 거예요. 여드름 안 나고 3년이에요. 예. 있던 스테로이드 그 여드름 홍발은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안경 쓰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안과 선생님들이 저 싫어할 텐데 렌즈 끼고 안구 건조증이 있고 8시간 끼니까 건조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각막도항이 상합니다. 정답은 안경입니다. 예. 제가 안경 쓰는 이유가 돈이 없어 라섹을 안 하겠습니까? 라식을 안 하겠습니까? 해 주겠다는 뭐 친구나 후배가 없어서 안 하겠어요? 저는 내 눈을 그런 치료에다가 맡기고 싶지 않아요. 안경 써서 괜찮은데 왜요? 뭐 미용적으로 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안경 쓰면 좋은 게요. 겨울에 찬바람 불어도 건성환이 덜 생깁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막잖아요. 정면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다 일단 한번 쉴딩을 해 주죠.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해 주죠. 쪼끔 뭐 좀 눌리는 느낌이 있고 그런데 뭐 안경테 좀 이렇게 가볍게 좋은 거 사면 렌즈도 압축한 거 쓰면 그렇게 뭐 무겁지도 않아요. 안경 끼고 잘 때도 있어요 그냥 TV 보다가.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되지 무서워하는 라식, 라섹 뭐 렌즈 불편한 렌즈를 왜 껴요. 안경 끼면 되죠. 예. 당뇨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혈성입니다. 에이바스큘라 뭐 피가 안 가서 고관절에 이 그 헤드 이게 여기가 이거 요게 헤드거든요. 이 피머 헤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썩어요. 그래서 인공관절 해야 됩니다. 인공고관절. 그러니까 약을 먹는 거는 의사가 환자 상태를 보고 거기에 맞게 최소한의 약을 짧은 기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치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바꿀 때는 얼마나 먹었는지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화농성 한선염은 대학병원 가셔야 되고요. 대학병원을 가서 아이소트레티노인을 혈액 검사를 하면서 세게 먹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답 없습니다. 재발을 덜 생기게 하는 건 아이소트레티노인을 적절하게 잘 복용하는 겁니다.
그건 니코틴이 끼어서 그런 거죠. 이렇게 끼면 담배 피면. 거의 골초면 그렇게 되죠. 여성호르몬 문제 때문에 여드름 생기지 않습니다. 예. 여드름 생기는 건 그냥 여드름에 피곤하면 생기기도 하고요. 네. 시스테믹 스크le로시스가 있다 그러면 지방대학병원에 류마티스 내과하고 피부과 선생님들이 같이 볼 거예요. 그게 당시여도 됩니다. 예. 약 쓰는 거 똑같고요. 40대 후반 검버섯 관자놀이. 예. 노화라도 생길 수 있죠. 다리에 40대 편편사막이 생겼다. 진단이 틀렸을 가능성이 많고요. 예. 그것도 아마 검버섯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용적이니까 제거해도 되고 그냥 갖고 살아도 돼요. 샤워하고 두드러기 같은 게 엄청나고 20분 만에 가라앉는다. 목욕을 얼마나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목욕 시간 5분 이내로 줄여 보시죠. 피부에 자극 줘서 그럴 거예요. 샤워를 5분 이내에 끝내라 그래요. 5분. 네. 일찍 먹어야 돼요. 대머리 약을 일찍 먹어야 지금 나이 60이도 이 정도 유지를 하고 있지. 안 그러면 늦게 먹으면 이미 다 빠졌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약 먹어도 별로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게 병이 있어서 유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병이라면 빨리 약 먹고 빨리 약 바르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가벼운 말증이 있으니 온몸이 번졌다. 대학병원 일단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내과 피부과를 왔다 갔다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9월 초부터 기침이 나고 숨쉬기가 답답하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프레인 엑스레이는 찍었을 거예요. 그냥 흔히 말하는 체스트 PA 찍어서 거기서 뭐 특별한 증상이 없으니까 약을 그냥 간단하게 처방을 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병원들에도 갔고 수액 치료도 받았고 허리 쪽에 발진 생겼다, 온몸으로 번지고 팔다리 엉덩이 대칭적으로 생겼다. 이거는 드러그 이럽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약을 쓰게 되면 약발진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얘기했잖아요. 몸통에서 생기고 온몸으로 번지고 이게 드러그 이럽션이 진행되는 과정이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좌우 대칭이고. 그래서 그거는 드러그 이럽션일 가능성이 일단 있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뭐 피부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생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약제, 항생제는 의외로 부작용이 없어요. 드러그 이럽션을 일으키는 약은 항생제가는 거의 없어요. 다른 약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기침이 있다는 거예요. 기침. 그래서 이건 대학병원 가서 폐 CT를 찍어보는 게 좋을 겁니다. 피부병은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피부병이 아무리 나빠져도 환자의 생명과는 아무 연관없기 때문에 저는 천천히 치료해도 돼요. 근데 지금 폐에서 기침이 계속된다. 9월부터 지금까지면 한 달 반쯤 됐단 말이에요. 숨쉬기가 답답하다. 폐 문제가 심각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그냥 단순히 폐 염증이라 그러면 항생제 쓰면 좋아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항생제를 썼는데도 계속 반복된다. 그게 항생제에 반응하는 폐 염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심각하죠. 폐 염증이 생겨서 항생제 써서 좋아지면 별게 아니에요. 세균성 폐렴이에요. 약 먹으면 다 낫죠. 항생제 쓰면. 근데 지금도 기침이 계속되고 숨이 답답하다. 폐에 심각한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 호흡기 내과를 가셔서 가자마자 아마 폐 CT 찍자 그럴 거예요. 찍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해결되면 그다음에 뭐 피부야 뭐 약 먹고 약 바르면 되게 길어봐야 1, 2주면 해결되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내과 처방약을 드시지 마시고 하루라도 먼저 대학병원 호흡기 내과를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응이 없는 약을 계속 먹을 이유가 없죠. 한 달 반을. 지금 12월 21일이죠. 오늘이 20일인가요? 10월 21일이죠. 그러면 한 달 반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서둘러 호흡기내과부터 가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피부과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1시가 넘었네요. 코를 살짝만 빨개지는 건요, 코에 저기 주사 피부염이 있는 거예요. 햇볕 알레르기는 동양인은 없습니다. 문학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도를 잘 해야 돼요. 아까 면도하는 법 설명드렸어요. 카피약 먹어도 동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샤넬하고 쇼넬하고 가방이 똑같지는 않죠. 상속세가 폐지되면 난리 나나요? 전체 국세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별로 높지 않아요. 뭐 5% 미만, 4% 미만, 1~2%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1~2%의 상속세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요즘엔 다 외국으로 이민을 가죠. 원래 나간 사람이 우리나라 백만장자에 2,400명이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공식적으로 뭐 이건 상속세를 안 내기 위해서 이민을 가도 이민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가져가는 재산은 이미 세금을 다 낸 거기 때문에. 이민 가는 나라가 이제 싱가포르 같이 상속세 없는 나라, 저기 포르투갈도 상속세가 없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한 액수 200만 달러인가 까지는 상속세가 없대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가죠. 그래서 올해인가 2024년이겠네. 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 영국에서 낸 통계인데 공식적으로 2,400명, 21조가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국부가 유출 내는 거예요. 그 돈이 한국에 있으면 어떻게 쓰여도 쓰였겠죠. 물론 뭐 부동산 투기에 쓰여서 안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부자를 배관시하는 나라에서 그 나라가 부유해 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세제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국세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재산 소득세, 그다음에 법인세. 이게 이제 뭐 전 세계 선진국들이 국세를 거두는 가장 그 세 가지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재산세가 1위예요. 대부분의 나라는 부가가치세가 1위입니다. 무슨 얘기냐? 부가가치세는 전 국민이 다 내잖아요. 물건을 사면 무조건 내는 거니까. 우리나라 재산세는 어느 정도냐면 상위 10%가 내는 그 재산세 총액이 전체 재산 그 소득세의 80인가 90%쯤 돼요. 상위 10%가 내는 게. 그러니까 부자들이 세금 안 낸다 이런 얘기는 함부로 입에 올리면 안 됩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1,400만 달러인가요? 상속세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미국 같은 상속세가 이미 소득세를 냈기 때문에 상속세를 매기는 거는 저기다라고 보는 거죠. 이중과세라고 보는 거죠. 선크림 2차 세안하면 별 문제 없어요. 잘 지우면 됩니다. 부계 유전은 없어요. 여자들의 M자 탈모보다는 가운데 탈모가 많죠.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남녀 구분 없고요. 엄마가 대머리인데 아들한테 갈 수도 있고 아빠가 대머리여서 엄마한테 갈 수도 있고요. 그럼 뭐 그냥 랜덤으로 생깁니다. 먹을 수 있는 약은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 미니프레스 셋 중에 하나 골라 먹으면 되죠. 무좀약이 간 독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나이 드신 분이라면 바르라 그러고요. 젊은 사람들이 뭐 못하겠다 그러면 약 먹으라 그러죠. 2년 동안 매일 먹었으면요. 간 수치 올라가기 전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금쯤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저렇게 처방 안 합니다. 저렇게 처방받는 분들이 어떻게 처방을 받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로 하는 데서 약을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달라면 약 주는 거죠. 무책임한 의사가 원격 진료, 옛날 코로나 때 환자들 많이 옵니다. 검사해 보면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2배, 3배 올라가 있죠. 당장 끊으라 그러세요. 1년에 100개 이내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100개, 120개. 120개 먹어도 올라가요. 근데 심할 경우는 그때 먹고 빨리 끊죠. 365일 동안 2년을 먹였으니까 뭐 700개 이상 먹었다는 얘기인데요. 간 수치보다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격 진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 제도가 시행되는 건 동의하는데 시민들의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나 어리석게 저렇게 약을 저렇게 받아먹는 거는 처방하는 의사도 무책임하고요. 받아먹는 환자도 자기 자신을 아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망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오래 반복되는 질환을 앓게 되면 단골 의사를 둬야 됩니다. 당뇨든 고혈압이든 여드름이든 대머리든. 그리고 병원을 옮길 때는 반드시 데이터를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안 줄래는 건 없어요. 근데 자동으로 못 보내니까 환자 개인의 비밀이라서 본인이 받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 넘게 피부 얘기하다 보니까
예,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한 주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뭐 내일 모레쯤 되면 날씨가 다시 이제 일상적인 가을 날씨가 된다 그러니까 가을을 여유롭게 많이 즐기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